하여튼 진짜 비도 오고 이래서 저도 걱정을 했거든요. 엄마도 비 오면 뭐 어디 커피 마시러 가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축 처져가지고 그냥 더 자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저는 주로 이제 그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가 이제 자기주도 학습 초등 저학년 자기주도 학습의 큰 주제가 4가지거든요. 4가지.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 주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평생 공부에 미천을 마련하는 초등 독서라는 주제입니다. 제목에서 이미 시사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유아나 저학년 시기에 특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와서 그 수학 공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학 공부 이런 주제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엄마들이 좋아하셔서 이제 다시 이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원래 교육청에서는 이제 작년에 왔던 선생님 또 못 부르게 하거든요. 또 불러서 똑같은 이야기 하면 엄마들이 싫어한다고 짜증낸다고 교육청 민원이 많이 들어온대요. 근데 어떻게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이렇게 다시 어머니를 뵙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운영하는 연구소도 여기서 가깝고 이래가지고 가까운 학교에서 불러주면 진짜 기분 좋거든요. 아침에 막 1시간씩 달려가지고 저 반열까지 갈락하고 이러면 진짜 힘들어요. 또 고맙게도 저는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불리는 그 강사 축에 들고 이래가지고 뭐 칠곡도 많이 가고 반야월도 많이 가고 이런데 뭐 작년에 들으셨지만 다 까먹고 뭐 기억도 안 나실 테니까 저는 앞에 오신 여러 좋은 선생님들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보통 이제 저희들 강사들도 교육청에 모여가지고 겨울 되면 연수도 받고 이러거든요. 수업 시연도 하고 서로 평가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제가 속했던 반에 20명이 한 반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절반이 이제 교장 선생님 하시다가 은퇴한 이런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절반은 이제 비교적 젊은 분들이죠. 대학원에서 뭐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이런 이제 학위를 하시는 분, 그래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고요. 저는 이 두 가지 경우에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아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4살쯤 되었을 때 우리 집사람이 애 키우는 거 보니까요 너무 서글픈 거라. 저게 아닌데 특히 공부시키는 거 보니까 뭐 이상한 뭐 싸구려 브로마이드를 어디서 2장 공짜로 받아와가지고요 단칸셀빵 벽에 붙여놓고 그건 뭐 따라하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저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 4살 때 진짜로 우리 와이프한테 제안을 했어요. 당신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런 거 해라. 공부는 내가 시킬게.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 4살 때 아이를 뺏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다 뭐 했어요. 막상 큰 소리를 치고 이제 아이를 이렇게 제가 차지했지만 막상 뭘 하려고 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할 수 없이 그 시내 가장 큰 서점 나가가지고요. 지금은 뭐 영풍, 교보, 알라딘 이런 이제 대형 서점들이 들어와 있지만 이제 대구 그 당시에서는 대구 그 브랜드밖에 없었으니까 대구에서 제일 서적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서적 육아 코너 그 시내 가면 상가 있죠. 지하 상가 있죠. 지하 상가로 요래 들어가면 바로 지하 1층 육아 코너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육아 코너 가가지고 이제 닥치는 대로 육아 서적들 읽었죠. 만약 제가 이제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는지 좋은 기억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저는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어린 시절 생각하면 이제 내가 어떻게 컸지 이거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그 아버지 죽음이죠. 초등학교 1학년 봄날이었는데 형은 4학년이고 제 동생은 6살이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요즘 말로 폐병을 앓았어요. 폐결핵. 폐결핵은 그 당시에는 약이 없어요. 왜냐면 계속 이렇게 약을 먹으면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효과가 없어가지고 시립의료원에서 퇴원하라더라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가려하고 늘 이제 어릴 때 기억으로 이제 그 각혈하는 거죠. 그 피토하면 요강에 받아서 버리고 뭐 늘 이랬는데 그 엄마가 이제 그 생계를 유지했죠. 엄마가 그날도 섬유공장 노동자였는데 밤일하러 그 당시에 2교대 있어요. 2교대 밤일하러 가시고 우리 삼형제가 아버지하고 같이 아버지는 이제 당신 자신에게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 형제들에게 이제 희망을 걸고 특히 이제 우리 형한테 장남이죠. 4학년이었는데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계속 스파르타식으로 이제 공부를 시키고 이랬죠. 돌아가시기 전날 밤도 우리 형한테 공부를 시켰어요. 밥상 펴놓고. 그리고 이제 내 식구가 잠들었는데 새벽에 막 형이 울면서 저를 깨우는 거예요. 아빠 죽었다 하더라고. 일러 보니까 그 당근새벽에 진짜 우리 옆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숨을 이제 쉴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입 앞에 이렇게 거품이 모여 있는 걸 봐서 이산화탄소는 배출되고 이제 산소는 들이쉬지 못하는 그래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어릴 때 생각하면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저한테는 아주 큰 그 트라우마가 있죠. 그 후유증으로 엄마 혼자서 우리 삼형제를 키우다 보니까 엄마로서는 최선을 다했겠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제 우리 삼형제를 다 케어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4학년 때는 형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 전라도에 있는 어떤 안경점 사원으로 취직하고 저하고 동생도 이제 친척집에 보내졌죠. 서울에 있는 친척집으로. 그래가지고 뭐 돌아다니고 뭐 이런 초등학교 겨우 졸업했어요. 우리 삼형제는 아무도 중학교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막상 제가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아무 기억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 방치돼가지고 나뒹굴면서 공장 다니고 뭐 이러면서 이제 겨우 검정고시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답답해서 육아서적 코너에 가서 책을 읽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저는 참 고생했는데 우리 엄마들은 굉장히 쉽게 이제 아이 키우죠. 엄마들끼리 이제 사귀어가지고 보니까 저는 우리 애 이제 어린 시절에 유치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제가 보냈거든요. 아침 일찍 나가서 우리 와이프 출근하고 나면 그 노란 차 오길 기다렸다가 태워보내고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엄마들이 노란차 태워보내고 바로 냉정하게 돌아서서 이제 가더라고. 애들 적응해야 되니까. 거기서 막 같이 울고 막 안쓰러워하면 애들이 안 가려고 막 떼쓰잖아요. 그래서 지침에 따르면 이제 냉정하게 등 돌리고 돌아서라 하죠. 그 원에 맡기고. 처음에는 엄마들이 그렇게 냉정하게 돌아서서 각자 자기 집으로 가서 뭐 밀린 잠도 자고 연서곡도 다운받아보고 이러시던데 좀 있으니까 적응하면 이제 빠이빠이 하고 애들하고 뭐 잘각하고 좀 이따 만나 하고 막 그 다음에 엄마들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수다를 떨고 놀더라. 또 며칠 지나니까요. 이번에는 고학년 키울 것 같은 어떤 언니한테 언니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몇 명이 가대? 커피 마시러?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언니 자기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커피도 마시면서 궁금한 거 묻고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잘 모르던 거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렇더라고요. 또 며칠 있으면 친해졌으니까 이제 이번에 언니 집에 놀러 가봐도 돼요? 하면서 그러면 그 언니가 분명히 우리 집 아직 청소 안 했는데 하면서 그래도 여자들끼리니까 이제 같이 데리고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언니 커피 끓일 동안 저는 집 구경 좀 할게요 하면서 이제 큰애 방 가죠. 큰애 방
여기 안 그래도 큰애들이 뭐 중학교라서 뭐 시험 감독 간다 하고 했잖아요. 큰애만 가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없는 전집 어떤 거 있는지 막 스캔하고, 또 큰애 책상 위에는 어떤 학습지가 놓여 있는지 막 이런 거 살피고 막 이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서서히 조금씩 눈을 떠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도 저한테 오빠 커피 한잔 하러 갈래요?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혼자 이제 외롭게 아이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고 받고 가고 학교 이제 저학년 들어오면 또 밥 모임 하는 게 생기잖아요. 이런 거 하고 나면 꼭 엄마들끼리 몰려가가지고 뭐 우아하게 커피 한잔 마시고 뭐 이러면서 또 막 담임선생님 씹어가면서 이제 또 이런저런 정보를 주고받고 하죠. 저는 뭐 밥 모임도 못 가고 뭐 엄마들끼리 모이는데 제가 뻘쭘하게 막 하여튼 외로웠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육아 서적에 많이 의존했죠. 근데 신기하게도 당신들 육아 서적 읽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더라고, 그 당시에. 그게 뭐 있는가 하면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야 한다더라, 이거예요. 저는 이제 공부에 꽂혀가지고 육아서적 중에서도 뭐 거의 다 읽었지만 특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육아서적, 자식 공부 잘 시키고 뭐 서울대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에 영재라는 말 들어간 거, 제목에 서울대자 들어간 거, 이런 거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그렇하더라.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서울대 수석 합격자의 엄마 수기를 저는 막 뭐 주부생활, 뭐 여성동화 이런 거 있죠. 우먼센스 이런 데 나오는 가끔씩 조그만 교육 관련 섹션 이런 것도 다 찾아 읽었어요. 그 서울대 수석한 어떤 엄마가 자기애는 어릴 때 텔레비 옆에 국어사전을 항상 놔뒀다는 거야. 그 엄마한테 자꾸 뭐 물으러 오면 호기심이 많아서 자꾸 물으러 오는데 그러면 엄마가 안 가르쳐주고 네가 사전 찾아봐라 이렇게 말했대. 걔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뭐 한국일보에서 주최하는 뭐 사전 찾기 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이랬다 카대. 그렇게 자라가지고 뭐 서울대 수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읽자마자 바로 우리 집도 국어사전 하나 사가지고 텔레비 옆에 놔두고 막. 우리 애는 안 찾아보대요. 아, 그래, 책이 중요하다 하는 건 이제 그때 이제 비로소 알았죠.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가 아니구나. 그 비슷한 시기에 제가, 책 읽기가,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다. 이제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런 찰나에, 우리 와이프가 학교 교사로 근무하는데 퇴근하고 오다가요. 우연히 저 서적을 발견한 거야. 우리는 달서구에 살았거든요. 우리 와이프 한때는 화원여고 교사도 했어요. 저도 요 길 건너편에 금강하고 우방에서 오랫동안 살았고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여기 우방 살았어요. 가깝죠? 저 송현동에 가면 지금은 이제 망하고 없어요. 저거 봐요, 소용없어. 우리 와이프가 출근하고 퇴근하고 오다가 차창 너머로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끌고 저 가는 거라. 그래서 처음에는 끌려갔죠. 가보니까 와 진짜로 좋은 어린이책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학교 도서관 뭐 이런 데는 책이라고 할 게 없고 쓰레기더미.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와가지고요 집에서 책 한 권씩 보내라 했다니까. 그러면 저부터 우리 집에서 가장 버리고 싶은 책 이걸 애 딱 주거든요. 그럼 그런 거 다 들고 와서 도서관에 갖다 놓는 거라. 그러니까 그 쓰레기통이죠. 지금은 학교 도서관 진짜 잘 돼 있죠. 어떤 학교는 사서 선생님도 있고요. 예산도 배정되고 이러니까 좋은 어린이책이 진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좋은 어린이책을 구경하기 어려웠다. 접근하기가 어려웠죠. 근데 이 어린이 전문 서점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전국에 80군데 있었어요. 대구에 4군데 있었거든요. 정말 운 좋게 우리가 이 서점이 대구 최초의 서점인데 1994년에 문을 열었어요. 그때 우리 애 4살 때인데 이거 첫 문 열던 해에 발견해가지고 우리 앞에 손에 끌려갔죠. 갔더니 내가 봐도 너무 좋은 책들이 많은 거예요. 세계적인 그림책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서점을 계속 갔죠. 가면 그때 그림책 값이 보통 5,000원, 6,000원 이렇게 했는데 15권 정도, 한 10만 원 정도를 항상 매주 가서 책을 샀어요. 그때 우리도 신혼이고 뭐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지만 책이 너무 좋고 또 제가 가장 아쉬웠던 것이 제가 공부할 기회를 이제 부여받지 못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제가 겪었던 아쉬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어머니들도 그렇죠. 아이들 키울 때 보면 대부분 어머니들 마음이 내가 겪었던 것 중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들을 우리 아이는 꼭 해줘야지 하면서. 그래가지고 엄마들 다 피아노 시키고 하잖아요. 보통 어릴 때 피아노 못 배워가지고 막. 어릴 때 피아노 한 엄마들은 발레 시킨다니까. 피아노 가면 다 피아노 원장님들이 뭐라 해요. 야, 넌 음감이 뛰어난 것 같아요. 하고 막. 또 발레 하는 데 가면 얘는 다리가 쭉쭉 잘 찢어져요.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엄마들 기분 좋잖아요. 그거 꽂혀가지고 또 5학년, 6학년 때까지 계속 한다니까. 아까도 뭐 피아노 이야기하고 뭐 이러더만. 하여튼 저는 이제 제게 가장 아쉬웠던 것이 피아노나 발레가 아니고 아예 공부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한 거였어요. 저는 항상 내가 중학교만 갔더라면 또는 고등학교만 갔더라면 내가 뭐 진짜 출세했을 텐데 뭐 이런 늘 이렇게 공상을 하죠. 그래서 그게 늘 아쉽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전혀 아쉽지 않지만 그 당시엔 그래서 젊을 때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는 이제 그런 공부에 대한 아쉬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서점에 가서 좋은 의책을 사서 들고 오면 늘 같이 읽어주고요. 또 다 읽고 나면 다음 주에 또 가서 사고 이걸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정말 그거 하나는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애 진짜 많이 뭐 잡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애 키우다 보면 우리 정신병 하나씩 있다 했죠. 충동 조절 장애라고. 한번 뚜껑 열리면 이게 닫히지 않아가지고 막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성질도 급하고 이러니까 애는 많이 혼내고 뭐 이제 이랬는데 좋은 어린이책을 읽어주고 또 서점 나들이하고 이 시간만큼은 그렇지 않았고 책의 내용이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생각해도 정말 행복한 시절을 보냈다 싶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 서점을 다녔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번 상상해봐요.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늘 좋은 책을 사서 읽히고 이랬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라 지금 지나서 생각하니까 뭐 다시 오지 않을 그런 소중한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우리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 애는 이제 독서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져서 한 1년 정도는 그때 교보가 내려서 교보 가서 이제 책 좀 읽다가 고등학교도 갔어요. 고등학교 가서는 영남고등학교 나왔어요. 고등학교 가서는 뭐 이제 입시를 해야 되니까 따로 책을 읽거나 할 시간이 뭐 없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그 중학교 2학년쯤 됐을 때 공교롭게 인터넷 서점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뭐 이런 인터넷 서점들이 생기면서 이제 동네 서점들이 다 망하게 생겼죠. 그래가지고 저 서점 주인이 저를 이제 보고 12년 동안 관찰했을 거 아니에요. 그 서점의 최대 단골이었거든요. 거기서 상담도 많이 하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내가 자녀교육 전문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잠수에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사이트가 우리 아이 초3 때 생겼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제가 원조 멤버로 그 글도 많이 쓰고 이제 활동하고 이래가지고 서점 주인이 저를 보고 이제 서점 경영이 어렵게 되니까 서점에 오는 엄마들 대상으로 책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달래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동안 받은 도움이 너무 커서 그러겠다고 했죠. 근데 그 강의를 했는데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 그때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엄마들한테 자녀교육 강의를 하게 됐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저 서점은 10년 만에 이제 경영이 어려서 문을 닫았는데 그 강의가 너무 아까워서 이제 우리 연구소에 그 강의를 가지고 와서 지금도 매주 금요일마다 어머니들하고 이제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에 대해서 공개 강의를 하고 있죠. 왜 덥지? 위에 벗을까? 네. 저만 덥죠? 이게 인증샷이에요, 인증샷. 그 어린이집 다닐 때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어린날이었어, 어린날. 어린날 다 뭐 이랜드 놀러 가고 이러는데 우리는 이제 어린이서점 갔거든요. 어린이날 어린이서점에 책 사러 오면 이벤트를 해줬어요. 가족사진 찍는 이벤트.
그때 뭐 디카 이런 것도 없을 때예요. 그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그러니까 가족 사진 찍어준다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지금 오버해가지고 막 연출하고 있어요, 연출. 아니에요. 엊그제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와이프 간증하는 거 들으니까 저를 뭐 개라 하더만 개. 집 지켜주는 개래. 제 성질이 막 우락우락 하니까 불독이라 하는 불독. 그래서 자기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제 저녁 차려주러 우리 집에 올 때는 개 사료 주러 간다 하면서. 정말 전 미워하거든요. 근데 저를 다정한 척 연출한 거예요. 우리 애도 부끄럽다고. 그죠?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진짜 몬테소리 여사 말대로 그죠? 몬테소리 여사가 한 아기가 한 어린이가 이 성인으로 잘 성장하려면 세 가지 영역이 균형감 있게 발달해야 되는데요.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 이제 신체 발달이죠. 행동 발달, 신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인지 영역의 발달. 하나는 정서적인 안정. 요 세 가지예요. 행동, 인지, 정서. 뭐 행동이야 뭐 신체 발달이야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이러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인지 영역의 발달 이게 이제 학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소인데 이걸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뭐 스키마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공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집중력, 창의력, 독해력, 어휘력, 가장 중요한 생각하는 힘을 말하는 사고력. 이런 것들이 자라야 애들이 이제 자라면서 공부를 점점 잘하게 되고 힘을 받게 되죠. 이건 이제 우리 눈으로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초등학교 기말 평가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엄마들 이런 걸 이제 소홀히 여기기 쉽죠. 근데 뭐 진부한 말이지만 시중에 돌아다니는 말 중에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는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릇이 요만한데 뭐 거기다 아무리 뭘 담아봐야 얼마 못 담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뭘 해야 돼요?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당장 현찰이 눈앞에 보이니까 이번 기말에서 어떻게 하면 한 개 덜 틀릴까 뭐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때 보통 이렇게 이제 접근하다 보니까 길게 봤을 때 우리 아이의 저런 요소들을 자라게 하는데 소홀하죠. 제가 이제 어려서 좀 다니면서 아이를 키워보니까 제 상상 이상으로 아이에게서 뭐가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학교 평가로 잘 안 드러나고 부모만 알 수 있어. 부모만 쭉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는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뭐 피아노 태권도 뭐 이런 데도 못 다녔어요. 젊을 때 우리 와이프가 하도 피아노 보내자고 사가지고 제가 못됐게 한마디 했죠. 여보 피아노가 그렇게 중요하면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왜 피아노 과목이 없노? 음악으로 충분하니까 없는 거 아이가 하면서. 그렇다고 뭐 피아노 뭐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일부러 제가 안 보내려고 이제. 그때 뭐 책 사고 이런 일하고 형편이 안 좋은데 뭐 피아노까지 보내고 뭐 또 태권도 보내고 뭐 미술학원 보내고 이렇게 하면 뭐 그죠. 그래서 이제 피아노 안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아예 내하고 이제 질렸다 하면서 니 같은 인간하고 말도 섞기 싫다 하면서 말을 들어보니까 뭐 반박할 여지는 없는데 마음이 흐르진 않는 이런 싸가지 없는 말을 제가 잘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는 이제 피아노도 못 다녔죠. 그렇다고 뭐 음악 싫어하나?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갈 때 늘 음악 다운받아서 듣고, 대학 들어가서는 밴드부터 갔다, 밴드부. 그 뭡니까, 밴드부터가 싱어 잠깐 하다가 뭐, 하여튼, 때려치웠는데. 그러니까, 신기하게도요, 좋은 어린이 책을 꾸준히 읽다 보면,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많은 요소들이 자라는 거라. 문장에 대한 이해 능력, 텍스트에 대한 이해 능력, 이걸 독해력이라고 부르죠. 독해 능력, 이것도 억수 중요하거든요. 특히 국어나 영어에서는. 지문을 읽고 이걸 이해하는 힘, 이게 생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어휘들을 접해가지고 어휘가 받아들여야 돼, 자기 안에. 우리말을 뭐 영어 공부하듯이 사전 찾으면서 외우는 애들 없죠.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어휘가 내 일상 어휘가 돼야 되죠. 이런 요소들이 점점 자라가지고 진짜 잘하더라니까. 그리고 이걸 비유하자면요.
제가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콩나물 키우기하고 비슷해요. 옛날에 어른들이 콩나물 키울 때 보면 이게 콩을 이렇게 천으로 덮어놨죠. 그 시루에. 근데 시루 밑에는 구멍이 뻥뻥뻥 뚫혀서 큰 구멍이. 그리고 물 빠지라고 뭘 받쳐놨죠. 밑에 대야도 받쳐놓고 이랬어요. 물을 부으면 우리가 얼핏 보기에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구멍이 뚫혀 있으니까. 근데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콩이 머금고 있다가 자라는 거라 콩나물이 되는 거죠. 책을 읽으면 이거하고 비슷해요. 얘가 책 읽고 나면 아무것도 몰라. 근데 뭐가 자라는 거라. 이게 비밀인데. 근데 엄마들은 이제 안심이 안 되죠? 저기 읽었는지 뭐 습관도 안 잡혀있지. 그러면 꼭 뛰어가서 묻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깨달았노? 하면서.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뭐 동생 때릴 거야? 말 거야? 하고 뭐. 사이좋게 지내래 때리래?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묻죠. 주인공 이름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묻고 뭐. 그러면요 애들 정말 김새거든. 책을 그렇게 읽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엄마는 불안해서 자꾸 쫓아가서 묻는 거라. 이건 뭐 같아요? 좀 작년에 태양의 후예 난리 났죠.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 본방 방금 보고 송중기 얼굴이 지금 아직도 잔영이 어른거리는데 남편이 안방에서 본방 끝났다고 거실로 튀어나와가지고 여보 송중기가 좋아 내가 좋아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해. 그렇게 하면 그건 살인 충동 아니래요? 농담 좀 하자면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정말 참 얘는 막 책에 몰두해가지고 너무 재밌게 읽었어. 재밌게 읽다 보면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 다 대놓고 주인공이 뭐였는데 하고 뭐 교훈이 뭐야 하고 뭐 이런 거 묻고 있어요. 그럼 정말 김셀 노릇이지. 엄마가 자국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의 질문에 대답해야 되죠. 예상해야 되죠. 예상. 그 책을 즐기는 게 아니라 뭘 외우게 되죠. 거기서. 진짜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걸 또 엄마들이 또 질문 만들기도 어렵거든. 살림살이야 청소하랴 언제 질문 만들어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나를 대신해서 질문을 만들어줘가지고 책 뒤에다 붙인 아주 친절한 출판사들이 있어요. 좀 노골적으로 그건 책도 아니죠. 쓰레기예요, 쓰레기. 좀 양보하면 교재지, 교재. 책이 아니라 교재. 그걸 또 좋은 책이라고 동네 언니들이 꼭 돌아다니면서 권한다? 여기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빨간펜 언니들 뭐, 동네마다 활약하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좋은 어디 저 꾸준히 읽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자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 이걸 일본의 어떤 학자는요, 숨은 실력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학교평가로 드러나는 실력은 숨은 실력하고 좀 다르죠. 그건 주어진 범위를 성실하게 이제 학습하면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근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올라가서 고등학교 가잖아요. 또 대학도 가고 하죠. 근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게 더 어떤 능력이 요구돼요. 근데 그 능력을 어릴 때부터 기르지 않으면 자꾸 눈에 보이는 이번 기말고사 이것만 신경 쓰다 보면, 그죠? 그걸 놓치는 거라.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께 권하고 싶은 게 가능하면 항상 길게 봐야 된다. 이걸 보고 어려운 말을 쓰면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된다. 지금 내가 우리 아이하고 하는 이 짓이, 이 호작질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의 성장에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보통 학습지 하죠. 학습지를 할 때, 선택할 때 잘 생각해야 된다니까. 이게 아예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인지 아니면 늘 비슷한 문제 유형을 계속 풀어가지고 이번 기말에 한 개 덜 틀리게 하는 작업인지 이걸 잘 판단해야 되죠. 문제풀이는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3년 내에 문제 풀어요. 고등학교 다 다녀봤죠? 들어가자마자 막 계속 모의고사 4번, 8번, 우리 아이는 영남고등학교 나왔는데, 영남고등학교 1년에 8번 모의고사를 쳐요. 4번은 교육청 모의고사, 4번은 사설 모의고사. 그리고 중간기말 4번 치죠. 1년에 12번 시험을 치고, 매일 문제 해설하고, 오답 정리하고, 이걸 3년 내에 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초등 저학년 때 한다는 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거라. 왜냐하면, 문제를 푸는 건요,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아니고,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문제라는 게. 근데 맨날 문제 확인하고 있어. 오답 처리하죠. 개념 공부를 안 하고 오답 처리 해봐야, 오늘 오답 처리했으면 내일은 맞춰. 근데 한 달 후에 하면 또 까먹고 없어요. 또 틀려요. 여러분들 공부해봤으면 아는데, 이거. 이상하게 몇 달 후에, 몇 개월 후에 다시 공부하면 또 틀린다니까? 이 시냅스 회로를 교정해야 되는데. 하여튼,
콩나물 키우기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콩나물 키우기다. 서울의 교보문고 앞에 가면 이게 붙어 있어요.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거꾸로 책은 사람을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좋은 걸 계속 읽으면요,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능력이 향상되거든요. 저는 오늘 비도 오고 하는데 이렇게 특별히 오셨으니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만 하려고. 안 온 사람들 후회하게요. 자녀교육은요, 마라톤 같은 거예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요즘 우리 젊은 엄마들이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데 가면 뭐 원인도 모르는 불안감이 휩싸여가지고 막 옆집 옆에 내하고 경쟁하고 있다. 기말 치고 나면 서로 전화통 돌려가지고 너가 애는 몇 개 틀려놓고 하고, 우리 애가 한 개 틀려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옆집에 전화했더니 너가 몇 개 틀려놓고 하고 우리 애는 올백이라 하더라. 그럼 다리 풀린다니까? 초딩 때 한 개 틀리는 올백이나 뭐 그것은 그거지. 그것도 올백도 나는 뭐 수십 과목 올백인 줄 알았더니 2과목 올백이래. 1, 2학년 때 2과목 친다 하대? 그 2과목 100점 가지고도 올백이라고 막 어깨 힘주고 막, 아이고. 물론 부모 입장에서 기쁘긴 하지만, 그건 정말 짧게 보는 거예요. 100m 달리기 한다고 생각해봐요. 몇 발자국 안 뛰면 골인 지점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목숨 걸어야지. 숨이 막 헐떡 넘어갈 것 같아도 일단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그렇죠? 그렇게 애를 돌리고 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유아기 때부터. 수학 공부 시키는 거 보면 유아기 때부터 막 연산학습제 엄청 풀려가지고 한 3학년 되면 다 포기하도록 만들죠. 초3 되면 벌써 뭐 여자애들 수학 싫어하게 되죠. 그럼 엄마, 수학 누가 만들었어? 왜? 그러면 찾아가서 죽이고 싶어. 뭐 이건다니까? 이게 단거리 경주 같이 아이를 키워서 그래요. 단거리 경주 같이. 그게 아니라 마라톤 같은 것이다. 마라톤은요, 언제 전력 질주하는가 하면 페이스 조절하면서 서서히 뛰다가 보통 이제 35km 지점부터 42.19km 가운데 35km 지점쯤 돼서 승부를 거는 거예요. 황영조는 마지막에 1992년인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일본애하고 둘이 마지막까지 남았어. 30km 지점에서 승부를 건 거예요. 그때부터 온 젖먹던 힘을 짜내서 달린 거라. 그 일본애하고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막 그 공포에 바르셀로나 가면 몬주익 언덕이라고 있거든요. 그 언덕 올라갈 때는 뭐 전부 막 마라톤을 기진맥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황영조는 미리 코스 답사를 했잖아요. 원래 감독들하고 원래 마라톤 뛰기 전에 코스 답사를 해요. 여러분들도 자녀교에 대해서 코스 답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초등 저학년 때 그렇게 미치도록 막 단거리 경주전 뛰다가 언제쯤 지치는지, 언제 몬주익 언덕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오는지, 여러분들 사춘기 딱 돼와요. 애들 중학생쯤,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쯤 되면 언덕이라니까 언덕.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뭉쾅 닫고 들어가보면 심하이지 심하요. 그냥 길게 봐야 돼. 길게. 근데 안타깝게도 전부 100m 달리기 하듯이 하고, 마라톤 대회 가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마라톤 때 올림픽 나가면 항상 3명이 나와요. 3명. 기록 1, 2, 3위가 나가죠. 보통 3위한테 부여되는 역할이 뭔가 하면 우승할 가능성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경험도 쌓일 겸 하는데, 주로 그 상대 우승 후보국의 유력한 주자도 있어요. 마라톤 같으면 케냐죠. 케냐나 뭐 일본이나 뭐 이런, 그죠? 마라톤 강국의 우승 후보들을 교란시키는 역할을 맡겨요. 그 역할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 페이스메이커. 옛날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얘는 언제쯤부터? 원래 한 35km까지는 페이스를 유지하고 힘을 비축했다가 승부를 거는 건데, 페이스메이커는 언제 뛰는 줄 알아요? 한 5km에서 10km, 15km 요 사이에서 앞으로 딱 치고 나가. 선두그룹에서. 그러면 처질까 싶어가지고 같이 따라 뛰는 거라. 이러면 뭐 해요? 오버페이스 하는 거죠. 그걸 지쳐가지고 우승권에서 멀어지는 거죠. 주로 이런 역할을 해요. 근데 자녀교육의 세계에서도 꼭 어디 옆 라인에 보면 페이스메이커가 하나씩 있다니까. 애기 어릴 때부터 막 열심히 뛰어가지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옆에 애들. 어디서 뭐 청점 보도 듣도 못한 이상한 학습지 해석고 막, 그죠? 이래가지고 막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이러지. 그리고 거기 막 휘말려가지고 같이 하고 이런다니까. 그 엄마들 밥 모임 해가지고 이웃 엄마들 만나고 꼭 새로운 정보 얻어와가지고 집에 와서는 애 불러놓고, 야, 누구는 뭐 한다 하는데 니는 우애 생각하노? 하면서 눈은 애를 째려보고 있어요. 그럼 애가 우애 생각하겠어요. 엄마 생각대로 하십시오 하는 거지. 이래가지고 또 하나 추가하고. 그러니까 길게 보는 게 아니라 늘 단거리 경주하듯이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요즘은 진짜 세월 좋아져가지고 우리나라가 점점 발전하고 이래서 공공도서관도 진짜 잘 돼 있고요. 학교 도서실에도 좋은 어린책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생각을 바꿔야죠.
제가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이렇게 좋은 논리책을 읽고 꾸준히 자라다 보니까 우리 아이에게서 어떤 요소들이 계속 자란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는 어떤 사교육도 안 받았는데, 하루는 교육감님이, 대구시 교육감님 그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교육감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창의력이었어요, 창의력. 그래서 대구광역시 창의력 경진대회를 열었어요. 제1회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 한 학교에서 대표 한 명씩이 선발돼가지고 대구교육대학교 모여가지고 교수님들이 출제하는 8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창의력 경진대회를 했다니까. 그때 우리 아이가 우리 애는 조그만 초등학교 다녔으니까 대표로 뽑혔어요. 거기 대구시에서 진짜 똑똑한 애들 많이 왔죠. 근데 애가 갔다 오더니 자꾸 발표를 기다리는 거라. 그래서 내가 발표 기다리지 말아 했어요. 상처받을까봐. 아빠는 니를, 그죠? 멀리 보고 키운다. 그러니까 지금 상 받고 이런 거 안 해도 나중에 니는 수능 칠 때 되면 잘하게 될 것이다.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시끄럽다 하면서 계속 홈페이지 들락날락 하면서 발표를 기다려야 될 거야. 진짜 발표가 났는데 우리 애가 5등 했어, 5등. 190명 중에. 그때 1등 한 명에게 금메달, 2등 3명에게 은메달. 그죠? 5등에서 9등에게 동메달. 그 지금 동메달. 제가 지금 애가 이제 해외 취업해가지고 이제 외국 나가 있거든요. 원래 대학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애 방을 제가 쓰게 됐어요. 마누라하고 저하고 시간 저게 달라가지고. 그 애 방을 이제 제가 쓰게 되니까 이제 저한테 맞도록 이렇게 최적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다가 이거 발견했어요, 제가. 우리 초등학교 때 받았던 자랑스러운 메달. 그때 8문제가 출제됐잖아요. 칠판이 없었는데 문제를 설명을 못 하겠는데 수학도 문제, 국어도 문제, 사회도 문제, 과학도 문제 났어. 하여튼 생각하는 힘이 많아야 되는. 국어시험 문제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요. 2문제가 나왔다 했죠. 지문을 길게 주고 문제 하나, 지문을 길게 주고 문제 하나요. 첫 번째 지문은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이라고 있어요. 그 솔로몬에게 어떤 날 엄마 둘이 찾아와서 아기 하나를 안고 와서 친엄마를 가려달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솔로몬이 뾰족한 방법이 안 떠올라가지고 양보도 서로 안 할락하지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반토막 내가지고 나눠 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친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양보한 거죠. 근데 그 가짜 엄마는 그러적하면서 반토막 내작하면서 그걸 딱 보고 솔로몬이 눈치채가지고 친엄마를 찾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친자 확인 소송이죠. 자, 이 지문을 주고 아이들한테 어떤 문제가 주어졌어요? 네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친엄마를 찾아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라. 그 밑에 공간이 많아요. 생각나는 대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친엄마를 찾아주는 많은 의견을 쓸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거라. 우리가 10매까지 썼다 하더라고. 또 다른 지문 하나는요. 은행나무인가에 관한 지문을 줬어요. 은행나무는 어떤 대륙에서는 어떻게 자라고 어떤 대륙 어떻게 자라고 지금까지 수억 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살아있다 하면서 이런 쭉 긴 지문을 주고 네가 생각하기에 은행나무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멸종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렇게. 이런 9문제 딱 2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하고 다양하게 할수록 창의적일수록 합리적인 이유를 많이 쓰겠죠. 수학 문제도 참 기발한 거 나왔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아무 사교육도 안 받고 그냥 아이를 키웠는데 저는 진짜 장기적으로 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실력, 아까 인지 능력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있잖아요. 이런 걸 자라게 하려고 그릇의 크기를 키워주려고 또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꾸준히 어린이 서점을 다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저런 성취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안심이 되겠어요. 못하고. 그래서 뚜벅뚜벅 이렇게 갔죠. 생각보다 전 해보니까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고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영재교육이 따로 없고요. 더 좋은 사교육도 따로 없어요.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때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는요. 국회에서 영재교육법이 통과돼가지고 교육청 영재교육을 한다는 거라. 그러니까 남부교육청 산하에 남구와 달서구에서 중학생 같은 우리의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중학생 15,000명 중에 20명을 뽑는 시험이 있었어요. 수학과학으로.
지금도 하죠.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되면 4학년 올라간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청 60명씩 뽑아요. 근데 우리 15,000명 중에 20명을 뽑는 시험에 통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보다 훨씬 그죠? 유익한 거죠. 어떤 사교육보다 더 효과적이고 돈도 안 들고. 저는 돈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요즘 도서관이 좋아가지고 돈 안 들어도 되죠. 우리 아파트 옆에는 지금 바로 뭐 달서 어린이 도서관 바로 그 달서 어린이 도서관 붙은 아파트 살아요. 요즘 어린이 도서관도 그렇게 많이 있고 학교 도서실도 많고 이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요 진짜 좋은 자녀 교육을 할 수 있어요. 큰 어려움 없이. 그 제가 강의를 다녀보고 하면 엄마들이 다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 때? 다 알죠? 처음 듣는 거 아니죠? 다 알아요. 근데 있잖아요. 지금 코스 답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이제 그 꼬린 지점부터 마라톤에서 코스 답사 거꾸로 해오는 것처럼. 고3 수능 현장에 가보면, 수능 감독도 가보면요. 한 교실에 30명이 앉아서 시험을 치는데, 아이들 나름대로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시험이 수능이죠. 첫 교시가 국어예요. 분명히 그 아이들의 엄마들 어릴 때 책 읽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근데 수능 가서 국어시험 딱 쳐보면요. 종칠 때까지 문제를 다 풀고 OMR 카드에 마킹하고 가져간 수험표 뒷면에 정답 가채점 하기 위해서 옮겨 적고 이런 애가 한 교실에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해봐서 알 거 아니에요. 시간이 부족하다니까. 다른 과목 같으면 엎어놓고 자면 돼. 안 되니까. 근데 이거는 국어라서 양심이 있지. 지가 우리말로 된 지문과 우리말로 된 문제를 주는데 이걸 엎어놓고 잘 수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막 허덕허덕 하면서 끝까지 막 지금 8절지로 16쪽이 국어시험 수능 국어에서 주어지는데 태산 같은 지문에 문제 달랑 3개 딸렸어요. 지문 억수로 막 빨리 읽고 그 다음 밑에 내려가서 또 문제 풀락 하면 문제가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래. 밑줄 친 기역부터 미음까지 중에서 용법이 다른 것 하나를 고루 시역하면 다시 또 지문으로 돌아가고 기역부터 미음까지 또 살펴봐야 돼요. 이걸 헐떡헐떡 하면서 다 풀고 이제 한숨 돌린다고 페이지를 딱 넘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태산 같은 지문이 내 앞을 턱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진짜 책 읽기를 많이 해야 이 속도감이 생기는 거죠. 그 지문 이해, 독해 능력도 생기고 텍스트에 대한 이해 능력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듣기 빼놓고는 다 독해예요. 그 텍스트 읽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테스트는 다 이 주어진 지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독해력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어야 독해 능력이 향상되는 거죠. 교육에 밝은 엄마들은 뭐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책 뭐 이런 거 주로 찾았을 때 그 정도는 안 돼요. 실제 시험에서 뭐 교과서에 실린 지문이 나와야지 말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지문들을 많이 읽어야죠.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꾸준히 읽다 보면 독해력, 어휘력 이런 게 자라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 가보면 시간이 다 부족하고 안타깝죠. 얘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려와 볼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보면요. 들어가는 순간 국어 공부하고는 빠이빠이라. 고등학교 가봐요. 수학 공부해야 돼, 수학 공부. 대학을 결정하는 건 수학이거든. 양도 많고 난이도도 높아지고 이과 가려면 범위도 막 그렇고 우리 애 딱 그러니까 고등학교 딱 가는 순간부터 책하고 빠이빠이라. 우리 애도 그랬어요. 우리 애는 정말 책 읽기를 좋아하고 이랬는데도 고등학교 딱 가서부터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입시해야 되니까. 이게 실화인데요. 우리 아이 학교 들어갔을 때 영남고등학교 우리 아이 담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영남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의 아들이라. 그때 담임 굉장히 젊었는데 2월 달에 입학도 안 했는데 벌써 학부모 상담을 한다 하대. 그래서 제가 갔잖아요. 갔더니 중학교에서 올라온 학생생활 기록부 누런 봉투에 딱 담겨가 대회비 딱 돼가 아무도 몰라요. 학부모도 몰라. 그걸 또 이제 공개하면서 이렇게 쭉 훑어보더니 우리의 성적을 이야기하는 거라. 아드님은 지금 한 100분위로 6점 몇 퍼센트 하네요 하면서 100명이라고 치면 그 중에서 한 6등 정도 한다는 이야기. 6등에서 7등 사이. 그 6점 몇 퍼센트라고 하죠. 100분위로. 그거 하면서 반에서 한 3, 4등 하겠네요.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기분이 확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 담임한테 진짜 했어요. 우리 아이는 길게 보고 키웠기 때문에 중학교 때 내신 관리에 특별히 안 했습니다. 1년만 한번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했거든. 이게 싫어요. 저도
큰 소리 막 쳤죠. 겸손하게 물론 말했지만. 근데, 2월달에 그거 있었어요. 3월달 딱 되면,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1학년들이 모의고사를 치죠. 그 전국연합 학력평가로 불려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문제를 내고 60만 명이 같이 시험을 쳐. 그거 딱 쳤잖아요. 영남고등학교 1학년이 그때 610명이었어요. 내신으로, 중학교 내신으로 우리 아이는 남구에 있는 진짜 듣보잡 중학교 나와가지고, 내신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학교인데. 근데 영남고등학교에서 그 모의고사를 딱 치니까, 첫 시험에서 전교 3등을 한 거라. 반에서 3, 4등 할 거라고 하던데, 제 생각보다 더 일찍 성과가 드러나는 거죠. 참 이상하네요. 제가 길게 보고 아이를 키우니까, 그 모의고사의 중학교 전과정은 뭔지 알아요? 모의고사의 범위는 중학교 전과정이라, 첫 모의고사의 범위는 중학교 전과정. 그러니까 중학교를 얼마나 잘 소화했는가죠. 중학교 과정 얼마나 잘 소화했는가. 그 시험에서 우리는 전교에서 610명 중에 2명인가 수학에서 2명인가 100점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였어요. 특설반을 뽑았는데, 영남고에 가면 600명 중에 50명인가 60명을 성적순을 뽑아가지고 심자를 시켜요. 일반 야자 9시까지 하는 거 말고, 밤 11시까지. 심자를 시키는데, 우리의 말에 따르면, 일제히 애들 가방에서 60명이 책을 딱 꺼내는데, 전부 수학의 정석을 꺼내는 거야. 공부 잘하는 애들이니까. 근데, 더 신기한 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수학의 정석 아니고, 수투, 미적분, 뭐 이런 걸 꺼내는 거예요. 다 선행학습하고 있었죠. 우리에만 수학 10-가 그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수학의 정석을 하고 있었어. 근데 시험을 쳐보니까 수학 100점은 전교 2명밖에 없는데 이상하죠? 이게 전부 뭐예요? 오늘 수학 공부할 시간이 아니라서 공부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진도 나가고 있잖아요. 선행학습하고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정작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 이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으로 가면 안 되고 지금 책 읽기니까 다시 중학교로 내려오면요. 중학교 애들 이제 힘 생겼죠. 사춘기죠. 엄마 말 들어도 끄떡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책은 안 읽고 있지. 맨날 스마트폰 들고 있지. 여학생들은 계속 저거 하잖아. 카톡이니 뭐 이런 거. 남학생들은 게임. 이제 엄마가 뭐 아무리 뭐 우수한 정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애한테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죠? 먹히지 않으면 심하이라.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문 쾅 닫고 들어가요. 중학교 엄마들은 좀 경험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요, 내 앞에서 문 쾅 닫힌 문 앞에서 다리가 스르르 풀리면서 연속극이 나오죠. 무너진다니까, 거기서. 저도 우리 애 중3 때인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애 때리려고 하다가 하도 확 지방돼요. 뭐 왼손이 와서 턱 막아, 턱 걸렸어. 온 힘을 다 확 했는데 턱, 팔목에 애 왼손이 턱, 이 새끼 아빠가 때리는데 막아 하면서 이번엔 왼손 남은 손으로 때리니까 이번엔 오른손이 턱 막아요. 네 아빠한테 지금 반항하나 하면서 빨리 손 안 놓나, 팔 안 놓나 하면서 막 흔드니까 발버둥을 쳤죠. 그러니까 애가 저를 벽으로 밀어붙이는 거야. 울면서 막 아빠 정신 차려 하면서. 진짜 미국 경찰이 뭐 범인 제압하듯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니까 저는 근데 엄마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죠? 근데 책 읽기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책임 중요하다는 소리 분명히 들었는데 안 되죠. 그래서 저 범어동 가면 엄마들이 막 그 뒷동네 뒷골목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데서 하는 국어 논술 전문 학원 이런 데 보내는 거라. 비싼 돈 주고. 그래도 뭐 전문가가 권하는 책 한두 권 있겠지 하면서. 근데 다 하죠? 학원 원장들이. 이 아이들 오면서 우리한테 전기세 내려온다잖아. 대치동에 있는 학원 강사들이 가죠. 그리고 애들은 거기서 뭐 배우는가 하면 멍 때리는 기술을 배워요. 근데 답답하니까 보내는 거지. 돈은 있지 뭐. 습관이 안 잡혀서 참 어려워요. 제가 필름을 지금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저도 고학년이 되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사춘기 시작되긴 하기도 하고 뭐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막 미친 년 늘뛰듯이 하면 애들이 겁나가지고 조금 듣거든. 그래가지고 들고 있는 게 전부 Y예요. 책 읽으라 하면 막 책 읽는 흉내는 내야 되겠고 하고 책 좋아하는 애들이 Y 들고 있다니까. 아유 속천불나잖아요. 이상의 학습 만화가 너무 쉬우니까 말풍선 가지고 막 비속어 써가면서 이렇게 내용 이해를 시키니까. 만화를 애들이 왜 좋아하는가 하면 내용이 이해가 너무 쉬우니까.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뭘 배워야 된다고요? 독해 능력을 배워야 되는데 그 독해 능력을 배우는 게 아니라 독해를 다 해줘 만화가.
상황을 뭐 말풍선으로 다 설명해주고 이런다니까. 원래 말풍선 이런 게 없어야 그냥 텍스트만 읽고 아니면 뭐 사파 좀 참고하면서, 그죠? 그래야 텍스트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상상하면서 독해력이 길러지는데, 만화는요, 미리 다 독해를 해준다니까, 만화가가.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거라. 신경 안 써도 되고 집중 안 해도 되거든.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초등 고학년 때 엄마들이 할 수 없이 뭐, 또 학습지 해야지, 학습지. 주니어 플라톤, 하늘이 독서논술, 뭐, 웅진 북클럽, 개사코, 뭐, 오만 거 있죠. 이런 거 한다니까. 독서 습관이 안 잡혀서 그래요. 애들이 책의 맛을 몰라. 그리고 또 내려오면 저학년이죠. 저학년인데 여전히 뭐 어릴 때는 책 좀 읽는 것 같더니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 영 책과 담 쌓고 살고 막 애들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안하잖아. 그래서 또 학습지 해야지. 국어학습지, 한자학습지 뭐. 언니들이 똑하네. 우리말에 뭐 70%가 한자로 되어 있고 하면서 장원 한자 불러라고 하면서. 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교원 언니들이 와가지고 뭐 빨간 펜 하라고 하고 뭐. 미안해요. 미리 하고 있는데 내가 혹시 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답답한 노릇이에요. 어린 시절에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이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이 자녀교육도 어떻게 보면 게임이에요. 게임. 뭐 어떤 게임? 확률을 높이는 게임. 그죠? 우리 아이가 어떤 요소가 자라날 확률을 높이는 경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엄마들 그럼 학습지도 하고 책도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빠는데 어떻게 두 가지 다 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두 가지 다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이걸 뭐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불러요. 내게 돈 10,000원이 있어요. 돈 10,000원으로 점심을 사 먹으면, 그죠? 밥 모임 끝나고 나서 우아하게 커피 마시러 갈 기회를 점심에다가 비용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한 재화를, 그죠?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면 다른 재화를 사는 것을 포기하는 거라. 다른 재화를 구입할 기회를 비용으로 지불하는 거죠. 자, 우리 애가 학습지를 한다? 그러면 책 읽기를 할 기회를 비용으로 지불하고 학습지를 하는 거라니까. 잘 생각해 봐요. 근데 이걸 하겠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자라게 하는 분명한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비용으로 지불하고 학습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학습지를 잘하면 몰라. 맨날 밀려. 학습지 해보면 알겠지만. 꾸준히 하는 놈이 거의 없어요. 꾸준히 하는 놈은 사실 학습지 안 해도 될 놈이라. 뭘 해도 밀린다니까. 뭐 조금만 한 두 편 하루에 뭐 몇 장만 하면 되는데 그걸 뭐 질질질 끌고 뭐 엄마 놀고 와서 하면 안 돼요? 개사코 막. 엄마 생각에는 5분만 집중하면 해치우고 나가서 놀 낀데 이래 생각하죠. 그거는 40살 먹은 엄마 생각이고 애가 볼 때는 암담한 거라 이거 어느 세월에 다 하고 내가 놀러 가노 싶으니까 희망이 없는 희망이. 그러니까 질질질 끌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이제 학습지하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유아기 때 아이들에게 책의 맛을 경험하게 하지 못했다. 책이 뭔지를 모르고 지식을 많이 집어넣는 책 읽기 이런 걸 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전집 읽기 하는 거, 전집 읽기. 뭐 차마 어떤 회사인지 이름은 말 못하겠는데 어떤 회사에 언니들 따라 교육받으러 가면 딱 이야기해요. 0세부터 20까지 자연관찰, 20부터 30까지 세계 문화, 이렇게 해서 뭐 세계 명작 해서 이 돌았지 완전히. 아니 20부터 30까지가 무슨 세계 명작을, 세계 명작이 2세를 위한 세계 명작이 어디 있어요? 온 세계에 없어요. 근데 전집 출판사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 유명한 명작 동화들을 뭐 예를 들면 헨젤과 그레텔이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동화들을 전부 다이제스트 하는 거죠. 앙상하게 책의 재미나 감동은 다 제거하고 줄거리 앙상하게 남겨가지고 그걸 명작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성우 더빙 해가지고 파는 거라. 근데 엄마들 막 제목부터 어디서 자기는 못 읽어봤지만 유명한 거라 많이 들어봤어. 우리 애는 이런 거라도 읽어야지 하면서 이제 막 사는 거죠. 저 겁주니까 안 그래도 우린 불안하잖아요. 애 키우다 보면 이상하게 불안해.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우리를 덮치고 있죠. 참 답답한, 가끔씩 좋은 괜찮은 창작 전집들이 있긴 하지만 애들 그런 거 좀 읽죠. 어릴 때 너무 가난하고 이러니까 그죠? 뭐라도 읽어요. 어릴 때는, 유아기 때는 뭐라도 받아들이고. 근데 대부분 지식 중심의 책 읽기거든요. 특히 4세, 5세, 6세로 가면서 전부 뭐 세계 역사 캐사코 뭐 요즘 뭐 인문학 열풍까지 불어가지고 사회 탐구하면서 전집 나가 대유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사회탐구 전집이 유아들의 세계에 유행하는가 하면, 수능에서 사회탐구 해보면요, 11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거든? 그죠? 옛날에 서울대 가려고 하면 4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필수로 서울대 지원자는 국사를 필수로 했어야 돼, 한국사. 2년 전부터는 이제 전 수험생이 다 필수가 됐지만, 그전에 안 그랬거든요.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탐 과목에 비해서 한국사는 3배나 분량이 많고, 서울대 지원자들이 다 공부하는 과목이니까, 나머지 다 피해요. 그 밑에 등급 깔아주기 싫어가지고. 한국사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나머지 10과목 중에서 경제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제, 역사 이런 데 대한 전집을 막 만드는 거라. 아, 수능 때 어렵다 하더라. 어릴 때부터 미리 많이 읽어야 돼. 계산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릴 때 대부분 지식 중심의 읽기를 해요. 그러니까 책의 맛은 모르고 지식은 많이 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하고는 완전히 부조화죠. 부조화. 지금은요, 지식은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오만 지식 너무 많아가 탈이라. 그죠? 네이버에 없으면 구글 물어보면 되고.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한 개인이 많이 외우고 있는 게 천재라 했어요.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내용은 주어지고, 지식과 정보는 주어지고, 이걸 어떻게 새로 가공해내는가. 이게 아주 중요해진 거라. 지금 우리 카카오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김범수라고. 서울공대 86학번인데, 네이버를 만든 이혜진도 서울공대 86학번이고, 전부 이런 사람들이. 이 카카오톡을 만든 이 김범수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 만든 게 뭔지 알아요? 삼성 SDS 입사해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만든 게요, 게임이에요, 게임. 자기가 바둑 좋아하고요, 당구 좋아하고, 고스톱 좋아하고 이랬거든? 자기가 좋아하는 고스톱을 온라인에서 구현한 거라. 한 게임이라는 걸 만들었죠. 어머니들도 시간 나는 엄마다 한 게임 들어가서 고스톱 많이 치던데. 그죠? 그걸 만들고 대박 났어, 대박. 그래가지고 네이버하고 합병 딱 했잖아요. 그 네이버 사장 하다가 나와가지고 미국 가 있다 다시 돌아와서 카카오톡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정말 창의적이죠. 자기는 이미 자기 당구장도 늘 가고요. 포카 친구들하고 치고, 뭐, 바둑 두고 이런 거 하는 거라. 그죠? 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딱 만든 게 한 게임이라. 그게 대박 나는 바람에 우리나라 IT 산업을 주도하는 서울공대 86학번 출신들. 그리고 이 양반은 컴퓨터공학과 전공도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성취를 이뤘죠. 카카오로 만들어가지고 또 막, 그죠? 처음엔 네이버하고 합병해가지고 네이버가 갑자기 1위가 됐어. 원래 그전까지는 포털, 다음이 포털 1위였어. 근데 지금은 네이버가 1위죠. 부동이 1위에요. 그 미국 갔다 와가지고 다시 카카오를 만들었어. 카카오가 대박 나잖아요. 카카오하고 다음하고 합병해가지고 지금 다음 카카오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이라는 포털을 카카오하고 연동해가지고 네이버를 따라잡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전부 창의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요. 유아기 때 지식 전집 많이 읽어봐야 이거 뭐 많이, 아까 그릇이 작으니까 많이 담지도 못하고, 필요하면요, 중학교 갈 때, 그 초등학교 6학년 겨울 방학 때 일주일만 읽어도 유아기 때 몇 년 읽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읽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다 보니까 책의 맛을 모르는 거라. 책을 막 하면 딱 두 가지예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는 감동. 애들 말로 마음이 짠하다. 짠해서 못 읽겠어. 이 하는 애들 있어요. 어떤 책을 읽다가. 그런 애들은 책의 맛을 안 거라. 책을 집중해서 읽으니까 그게 너무 슬프고 이러니까 부담이 됐어. 아이가 어리니까 못 읽겠다고 하는 거라. 이건 책의 맛을 안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재미죠, 재미. 감동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외국의 책들을 주로 번역한 거 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우리나라는 막 좀 살기 어렵고, 뭐 분단 있고, 뭐 소외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주로 좀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외국 책들 보면 정말 유쾌하고 재밌고 이런 책들. 뭐 일반화 시키기 좀 어렵지만 하여튼 그래요. 재미나 감동 이런 걸 아이들이 경험해야 돼요. 실제로 제가 어린 서점 이제 단골로 다닐 때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하나가 서점에 이제 책을 사러 왔어요. 그 엄마가 화원고등학교 화학교사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와이프 친구거든요. 화원고등학교 같이 근무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소개를 해서 어린 서점을 계속 들렀거든요. 그 꼬마가 대진초등학교 다녔거든. 3학년이에요. 아파트, 요 건강 아파트 살았어. 하루는 서점에 책을 사러 왔는데, 읽고 있던 책을 한 10쪽 남았는데, 책 날개를 딱 접어가지고 안 읽고 있어요. 그리고 또 책을 사러 왔어. 그 제가 물어봤잖아요.
자훈아, 왜 이거 안 읽고 책 사러 왔노? 이렇게 하니까 애가 하는 말이 너무 재밌어서 다 읽으면 아쉬워서 못 읽겠대. 그 아끼고 있어, 이렇게 하더라고. 얘는 벌써 책의 맛을 아는 거죠. 무심한데,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얘가 잘 자라가지고 책을 좋아하니까 당연히 잘 자라가지고 대진중학교 나오고요. 대구과학고등학교 갔어요. 거기서 또, 그지? 어디 가는 카이스트, 지금 4학년인가 졸업했는지 모르겠어요. 카이스트. 걔가 어릴 때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산 모든 책을 우리 연구소에 기증하고 카이스트 갔죠. 멀지도 않아요. 요 건강에 살았다니까. 지금도 건강 살아요. 이게 이런 아이들이 책의 맛을 경험한 거죠. 아, 책을 읽으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빨려 들어가잖아요. 이런 책 읽기를 해야 돼요. 어린 시절에. 그러면 습관이 생겨서 재밌으니까 읽지. 근데 이런 습관이 안 잡혀있으니까 엄마는 책 읽으라 하지 할 수 없이 학습 만화 들고 있는 거라. 이놈의 만화가 막 우리 어릴 때부터 이놈의 만화 문제가 뭐 제가 강의만 하면 만화 어떻게 해요? 뭐 Y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제일 유행하던 만화가 새 먼 나라 이웃 나라라고 덕성여대 이원복 교수가 쓴 아주 재밌는 유럽 기행하는 이야기예요. 인문학적 만화죠. 그 만화는 그래도 좀 읽을만 해요. 인문학적 지식을 많이 담고 있어서 지식 만화긴 하지만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그거 들고 있고 막 이랬어요. 또 좀 있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번역 전문가 이윤기 선생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그 유명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윤기 번역으로 낸 거라. 그래가지고 그때 막 너무 책이 좋아서 TV에도 소개되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열풍이 불었거든요. 그걸 딱 틈타가지고 가나 출판사라는 곳에서 아주 조잡한 그리스 로마 신화 시리즈 만화를 뭐 수십 권짜리 시즌을 내가지고 애들 또 전부 그거 들고 있고 서점 가면 전부 그 책만 쌓여있어. 지금도 가봐요. 중앙매대 보면 다 그런 거라니까. 학습 만화 뭐 이런 거.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돈이 많이 남거든요. 백화점 디스플레이 원칙 알아요? 마진폭이 큰 거 이런 걸 눈에 제일 잘 띄는 곳이 든다니까. 그러니까 서점 가서 책 사러 가면 큰 낭패 보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 좀 있으니까 어디서 일본 만화 짱구는 못 말려 들어가지고 짱구는 못 말려 TV도 하잖아요. 그게 또 종이로도 만들어져 가지고 애들 전부 엉덩이 까고 때려가면서 짱구 흉내 내고 있잖아요. 뭐 이상하게 뭐. 그게 또 대유행을 해요. 또 좀 있으니까 이번에는 진짜 조잡한 만화에 뒤에 카드 한 장씩 붙여가지고 애들 카드 수집하는 재미로 만화를 사더라고. 이게 무슨 교보문고 판매 1위를 하대? 마법천자문. 뭘 이렇게, 아이고, 내가 속 천불 나가지고, 진짜. 그리고, 좀 있으니까, Y 등장해가지고. Y도 처음 나올 때는 이제, 옛날 아 시리즈처럼 좀 괜찮은 내용의 책들이 뭐, 한 1, 20권 초반에 나왔죠. 그 이게 애들한테 인기를 끄니까, 그 다음에 막 수백 건이 전부 Y 시리즈로. 완전, 진짜. 지식 중심의 책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그죠? 자기 이야기를 다룬 책.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다룬 책. 이런 거 읽어야죠. 그래야 집중해요. 엄마들이 연속극 보면서 왜 좋아해요? 주인공하고 내가 동일시가 되거든. 그래서 몰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애들이 책 읽고 싶겠어요? 질리겠어요? 어떤 집 거실이잖아요. 내가 어떤 집인지 안 들키려고 지금 나머지는 다 숨갔는데 보통 아파트 우리 집에 가면 엄마들이 언제 우리 집에 가서 사진 찍어갔어요? 하면서 집집마다 다 이래 돼 있는 거라. 막 불안한 데다가 막 교육받으러 가니까 언니들이 막 겁주고 막 강사들 겁주고 특히 푸르미 아빠라는 유명한 사람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약장사 하듯이 막 하죠. 아유. 푸르미 아빠가 푸르미 초등학교 2학년 때 책을 냈어요. 푸르미 이렇게 영재를 키웠다 하면서. 당연히 저도 읽었겠죠. 푸르미 아빠는 저보다 한 살 어려요. 푸르미는 우리 애보다 학년이 하나 낮아요. 우리 애하고 푸르미하고 같은 91년생이라 우리 애는 2월생이라서 90년생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어. 아유, 제가 책을 사가지고 2시간 만에 다 읽었잖아. 읽고 나니까 신경질이 확 나더라고. 두 가지 점에서. 하나는 이런 책은 내가 내야 되는데 이 인간이 먼저 내가지고 하면서 진짜 샘나더라니까. 열받고. 두 번째 더 기분 나쁜 건요. 이 양반은 어린이 책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구나. 이걸 딱
왜 그런지 알아요? 푸름이 경제를 키우다 보면요, 웅진 방판 아저씨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푸름이 엄마한테 계속 그 책을 권하면 푸름이하고 푸름이 동생을 유치원도 안 보내고 그 유치원 교육비 절약해가지고 웅진 전집을 다 받아들여서 열심히 읽어서 영재가 됐다. 줄거리가 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어린이 책이 뭔지를 모르는 거지, 좋은 어린이 책이. 그냥 뭐 전집, 뭐 웅진은 그래도 브랜드 있는 출판사긴 하지만, 그죠? 그 전집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지식을 많이 이제 습득한 거지. 그래서 영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하나의 인생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닌데 상업적으로는 그래가 성공했어요. 그러고 나서 푸르미닷컴 만들고요. 푸르미닷컴 가면 종교처럼 영아 유아 엄마들이 거기서 막 광분하면서 막 전집을 아기 때부터 읽히고 있죠. 그러면 푸르미처럼 된다 하니까 가만히 놔둬도 10만 명에 한 명은 영재되잖아요. 가끔 푸르미닷컴에서 보면 새끼 나온다니까. 알아요? 10만 명에 한 명씩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엄마들이 또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애가 똑똑해졌어요 하면서 또 막 강사로 출연하고 막 이래가지고 종교 같아, 종교. 그래가지고 더 나가니까 뭐 아예 전집을 만들더만. 그래가지고 엄마들한테 막 팔고 이러죠. 푸르미닷컴에서 나온 유명한 엄마 있잖아요. 불량육아를 쓴 하원맘이라고. 하원맘의 불량육아 들어봤어요? 하원이라는 애가 중학생인데 전집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똑똑해졌다고 책 냈잖아요. 불량육아 하면서. 아휴, 내가 남 이야기 할 일이 아닌데, 지금. 아니, 애가 책 읽겠어요? 질리겠어요? 책은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답답하잖아. 엄마들 옷 살 때, 애들 옷 살 때 한꺼번에 100번씩, 200번씩 사요? 금방 자랄 게 뻔한데 100번, 200번 사요? 몇 번 사가지고 돌려 입다가 자라면 또 사고, 자라면 또 사고 이러잖아요. 옷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 아이들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성장에 맞게 적절하게, 그죠? 사든지 빌리든지 해야지. 이걸 무슨 2천만원치, 3천만원치씩 겁도 없이 도배해놓고는 학교도 가봐야 안 읽거든? 그런데 언젠가는 읽겠지 싶어가지고 거실에 있는 책 쳐다보다가 애 얼굴 쳐다보다가 책 쳐다보다가 애 얼굴 쳐다보다가 오늘 뚜껑 열리는 날이 온다니까. 안 그래도 다른 것 때문에 뚜껑 자주 열리는 판에 또 책 때문에 뚜껑 열린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옛날에는 그래서 강의하면서 엄마들 뭐 빨리 저거 중고나라 갖다 다 팔아라 했어요. 괜히 후회하고 애 잡는다고. 그러고 좋은 책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대. 내가 이런 설득력 있게 말하는데도 안 내다 팔아요. 그 요즘은 내 목하잖아. 왜 안 내다 파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보니까 저거 내다 팔면요, 인테리어가 무너져. 그죠? 누가 놀러 오고, 동네 옆에 애들 놀러 오고 이러는데, 거실에 좀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게 책도 쫙 꽂혀 있고 뭐 이런데, 저거 뭐 허해져 봐. 인테리어가 무너지니까 한꺼번에 못 내다 파는 거야. 뭐 다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심정을 이해하고 이제, 한꺼번에 다 내다 팔지 말고, 좋은 책 소장할 만한 거 사면, 그만큼 빼고 이러면 되겠다 싶더라고. 요즘은 또 만 사도 되는 경우도 많고요. 워낙 도서관에 좋은 책이 많아서. 그러니까 큰 사교육비 안 들이고도 정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어요. 우리는 영어도 하나도 사교육한 거 없어요. DVD, 옛날 말로, 요즘 말로 DVD, 옛날 말로 비디오 많이 보고. 잠수는 애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도서관에 가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저는 애를 그대로 키웠어요. 잠수의 원조잖아, 제가. 아까 교양선생님이 저를 보고 잠수를 운영한다 하더라. 잠수는 뭐 운영해. 서울에 잠수님이라는 대화명을 가진 아줌마가 있어요. 저하고 같이 초기에 이제 자녀에 관심이 많았던 그 잠수님 아들도 우리 애보다 한 학년 후배인데 PC통신 시절부터 이제 그 컴퓨터를 통해서 뭐 이렇게 애들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교육용 게임 같은 거 구하고 이러다가 이제 요즘 이 월드와이드 웹 시대로 돌아서면서 잠수님이 먼저 치고 나간 거죠. 그래서 그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 났어요. 연회비 10만원 주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저는 그 사이트 15년 이상 회원으로 있으면서, 이 대구 시골에 있으면서도, 서울에서는 대구를 시골이라 해요. 대구 중에서도 우리 또 더 시골이잖아. 여기 살았으니까. 근데 저는 대치동에서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니까. 그 잠순에서 대치동 사는 아줌마들이 다 알려주고 해요. 실시간으로 올린 정보, 그걸 다 받아서. 뭐 우리 아이 수학 문제집도 서울에서 거기서 한다 하길래 내가 그거 가지고 우리 공부시키고 그랬거든. 지금은 뭐 다 아는 일반적인 문제집이 됐지만. 책을요, 꼭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재미나 감동을 느끼면 좋아하게 되죠. 읽기를 좋아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큰 걱정 안 해도 되죠. 자연스럽게 자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책 읽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읽어야 된다, 지식이 많아야 된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책의 맛은 모른 채로 계속 학습하듯이 읽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전집 뒤에 문제 막 2페이지씩 딸려 있죠. 그 질문 막 질문지에 대답하게 하고 이러니까 책이 교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확인하면 안 된다. 독화동은 전문가가 해야죠. 엄마가 애하고 독화동 하다가 뚜껑 열린다니까? 그죠? 저는 뭐 수학 공부하다가 애 많이 잡았거든요. 작년에 말씀드렸죠. 저는 애 키우다 보니까, 아, 이거 정신병이 하나 있구나. 내가 이걸 발견했잖아요. 캣조의 충동 조절 장애. 수학 공부 시키다 보면 오답 나오잖아요. 그런 거 열이 받아가지고 막 정신 차리라고 문제 똑바로 읽으라고 머리 한 대 확 집어갔어요. 근데 우리 애가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정신줄 놔요. 놀래가지고 아빠는 막 고함 지르고 인상 쓰고 있으니까 머리는 쥐어박히고, 그러니까 애가 초점을 어디다 넣을지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내 앞에서 눈이 팽팽 돌아가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안쓰러운데, 너무 미안하고 이렇죠. 근데 그 꼴 보면 더 열받거든요. 내가 이러려고 애 키운 게 아닌데,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아이한테는, 그죠? 이렇게 안 겪게 하고 싶어서 사실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또 이상하게 이거 다른 길로 새는 거라. 진짜 속상하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아이키다 보면 맨날 이렇다니까. 이게 아닌데 또 잡고 있어. 이게 아닌데 또 잡고 있고. 그래서 내가 정신병이구나 싶어가지고. 엄마들도 애 잡고 나면 어때요? 다음날 꼭 내가 어디 상담받으러 가봐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상담받으러 가봐도 대책이 없어요. 뭐, 이게 주기적으로 발작하거나 이러면 뭐, 신경안정제 또는 항우울제 투여하면 되는데, 이게 충동 조절 장애는요, 주기적 발작이 아니고, 이, 비주기적이죠. 제가 이제 영어로 이름을 붙였는데, 파트타임 사이코. 풀타임 사이코 같으면 아주 약물 치료하면 되는데, 우리는 가끔 발작하고, 특히 이제 엄마들 보니까, 시어머니 전화 받은 날, 오후에. 아니, 시댁 갔다 온 날 오후에, 뭐, 이런 날이 주로 이제 발작하는, 스트레스를 이제, 제일 만만한, 연약한 아이한테 푸는 거죠.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증세가 2시간만 지나면 회복되거든. 그죠? 미쳐서 날뛰다가도 2시간 흐르면 회복돼요. 저도 막, 풀리던 문제집 뚫뚫 말아가지고 머리 쥐어박다가 더 성질나면 있잖아요. 문제집 째쁘고 막 쓰레기통에 쳐박으면서 니 같은 거 공부할 자격도 없어. 꺼져 이 새끼야 하면서. 가면 우리 애는 기분 정말 더럽게 해가지고 울면서 지방에 들어가잖아요. 한 2시간 지나면 제정신 돌아온다니까. 그제서야 막 다시 문제집 쓰레기통에 쳐박았던 거 꺼내가지고 막 구겨진 거 펴고 스카치 테이프 붙이고 이래가 원상복구 시키고 우리 아이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정말 용서를 빌고 아까 아빠가 미쳤나봐 하면서 니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 아빠가 지금 열심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인간 돼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하면서 뭐 이거 많이 울면서 많이 빌었어요. 엄마들 익하다가 대부분 때려치고 공부방 보내고 학원 보내고 하더라고. 애 관계 이러다가 애하고 관계만 나빠지겠다 하면서 남한테 맡겨버리는 거죠. 저는 남한테 안 보냈어요. 그래도 거기서 완전히 잘 좌절하지 않고 또 털고 일어서서 다시 또 아이하고 한 걸음씩 가고 이랬죠.
뭐 해달라고요, 애들이?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엄마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도 못했고, 또 공부도 충분히 기회가 없었고, 이래가지고,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고 키웠지만, 공부 영역에서는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돕고 이래가지고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축에 들었죠. 근데, 엄마에게서 이제 충분히 사랑을 받지만, 저하고 공부를 늘 하니까, 아빠한테는 뭘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저학년 때 일기에는 진짜 그렇게 썼다니까?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나는 모르고 지나가는데 우리 와이프가 또 그걸 발견해가지고 꼭 내한테 일러준다. 진짜 와이프 그때 확 진짜 미워 죽겠더만. 모르고 지만 알고 지나가면 될 텐데 꼭 내한테 꼭 나를 후배 파줘요. 속상해 죽을 뻔했어. 여러분들 혹시 남편들 저녁에 퇴근하거든. 절대로 부정적인 걸 남편한테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잘하는 짓이 아니라니까. 새가 빠지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일하고 돈 벌고 가족들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오는데 기껏 집에 들어오자마자 듣는 소리가 자기 아들의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거 기분 좋겠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오늘 하루를 지낸 우리 아이의 긍정적인 거 있잖아요. 이걸 남편한테 자랑해야죠. 보고하고 당신 아들 오늘 이렇게 뭐 이랬어. 참 의젓하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하면 남편이 보람이 있지. 그래.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편한테 꼭 이야기해야 될 건 딱 이거라. 뭔가 하면 애가 정말 위험한 경우, 학교폭력, 왕따 이런 문제인 경우는 남편한테 모든 걸 공개하고 상의를 해야 되죠. 근데 일상적인 데서 뭐 동생 때렸어 뭐 이런 거 뭐 공부 안 했어 있다고 이런 걸 가지고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속상하게 하면 이건 뭐 남편 기분 나쁘면 누가 피해를 보는데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기분 나쁘면 내가 피해를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대를 제일 먼저 누리게 되는 사람이 같이 사는 사람이라 가족이죠, 가족. 그 상태가 좋으면 그걸 내가 제일 먼저 누리는 거라. 맞죠? 그러니까 남편이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 근데 어떤 엄마들은 왜 내만 맨날 기분 좋게 해야 되는데? 이건다? 그 자기를 위한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상대가 가시방석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위에 앉으면 내가 찔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찌하면 우리 와이프를 기분 좋게 할까? 이것만 연구해요. 왜? 우리 와이프 상태가 좋아야 내가 좋은 영향을 받거든. 근데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옛날에 젊을 때는 내가 기분 나쁘면 많이 했거든요. 말 못 듣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러면 와이프가 삐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눈치 보이죠? 내가 가시방석인 거라. 그래서 지금은 물론 제 스승한테 배웠지만, 할 수만 있으면,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설거지 하다가 그런 소리 조금만 크게 나잖아요. 그럼 저 바로 뛰어가요. 설거지 하는데. 가서 무릎을 딱 꿇어. 제가 그래 안 생겼죠? 그렇게 뭐, 이렇게 쉽게 뭐 아주 인자하게 안 생겼잖아요. 근데 저는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은. 우리 와이프 그런 소리만 좀 크게 나도 진짜 가서 무릎을 딱 옆에 꿇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여보, 혹시라도 내가 부지 중이라도 당신을 속상한 게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딱 한다니까?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반찬 투정을 나도 모르게 지나가다가 했다든지 뭐 했겠지.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돈 10,000원 갖고 와 하든지, 돈 100,000원 갖고 와 하든지, 잘못의 경중에 따라서. 하면 바로 지불하고 내가 어깨 주물러 주고 딱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그날 하루가 편해. 우리 와이프 기분도 좋아졌고,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 내만 맨날 양보해야 돼? 그러면 저 인간이 뭐 지만 잘난 줄 알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무식한 생각이고, 그렇지 않아요. 아이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행복하게 하면 그걸 제일 먼저 누리는 게 엄마예요. 근데 이게 우리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정신으로 하면 하루 종일 우리가 아이들 따라다니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다 지시, 명령, 확인 해보고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질책, 비난, 그죠?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살리는 말은 우리 입에서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좋은 어린이책을 아이들하고 읽다 보면요,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던 원래 우리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겪고 싶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잖아요? 저도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잘 안 돼. 아까 말한 그 애의 이상한 병이 우리한테 있어가지고, 불안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인지능의 발달에도 체계가 참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아까 몬테소리 여사가 말한 세 번째, 정서적인 안정. 이 정서적인 안정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뭐 애가 틱 온다든지 뭐 이래 보면 진짜 어렵죠. 애들이 불안해가지고 있잖아요. 유아기 애들은요, 심하게 스트레스 받으면 성기 막 만지고 이러거든. 유아들이. 유아자위라고 하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뭐 성적 교육을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걔들은 그 성행이라고 생각하고 자유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고추 만지고 막 이러는 게. 그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몸으로 푸는 거라, 몸으로. 원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이러면 이제 엄마 안에서 어떤 따뜻한 말을 듣고 이러면 풀리는 것을, 그게 안 되면 이제 손톱을 깨문다든지 손을 빤다든지 눈을 깜빡거린다든지 성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오히려 아까 아이들이 노래 속에서 요구한 것처럼 정서적으로 자기들을 만족해 달라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해달라는 거죠. 근데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어린이 책을 읽으면 이상하게도 아이하고 소통할 기회가 생겨요. 저는 이거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하고 많이 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같이 울고 웃고 뭐 이런 일도 많이 했죠. 이 과정을 전문적으로 말하면 독서치료 영역에서는 저 세 가지 과정을 겪는다고. 첫째 동일시, 둘째 카타르시스, 세 번째가 인사이트니스, 뭘 깨닫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거쳐요. 예를 들면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최숙희라는 분이 쓴 엄마가 화났다는 유명한 그림책인데 거기 일부만 제가 가져왔어요. 엄마가 어느 날 아이한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짜장면을 시켜줬어요. 짜장면을 시켜줄 때는 당연히 아이가 흘리고 쏟고 뭐 묻히고 할 거라고 상상해야 되죠. 조만한 꼬마가 짜장면 먹을 때는. 그 당연한 일이 벌어지는데도 엄마는 열받아가지고 허리춤에 지금 팔 올린 각도 보여요? 짜장면 다 뭐 식탁에 다 쏟고 얼굴에 묻히고 옷에 흘리고 막 이래 놓으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자기가 시켜주지 말든지 그러면. 그래가지고 니 빨리 들어가서 씻어 하니까 이제 애가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근데 자가 뭐 그 비누거품 적절한 양을 짜겠어요? 온디 쏟아 부어가지고 막 비누거품 많이 난 김에 이제 엄마하고 옛날에 목욕할 때 생각하겠죠. 엄마가 뭐 목욕탕 청소하던 생각해가지고 막 청소도 못 꺼내가지고 막 온 목욕탕을 청소하고 있어요. 애는 너무 신나는데 엄마가 아무리 기다려도 애가 안 나오니까 문 열고 들어가 봤어. 그랬더니 목욕탕에 개판돼 있어. 그래가지고 또 뭐라고 해퍼붙겠죠. 그러면 애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거든요. 이번엔 좀 조신하게 놀 거라고 처음에는 아마 제 생각에 스케치북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거야. 근데 상상력은 풍부하고 스케치북은 좁고 그 옆에 큰 벽도 있고 이러니까 막 거기다 막 그리 제낀 거죠. 그래가지고 엄마가 또 보고 막 이제 폭탄이 투하되는 거죠. 막. 야, 이 미친놈아,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애 생각 어떤지 알아요? 와, 우리 엄마는 내가 뭐 사사건건 내 딸한테 지랄하네. 이런 생각하는 거라. 뭘 해도 지랄하는 거라. 우리 그렇죠? 애 뭐 하는 거 보면 3초를 못,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진짜 3초를 못 기다리겠다니까. 이리 온나 했는데 바로 안 오면 막 나는 바로 막 뭐 던지고 막 이래야 되고 성질 풀리고. 기다리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는 자존감이 점점 낮아졌어요. 이 작가는 아이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을 크기가 작아진다고 환타지식으로 묘사를 했죠. 계속 뭐라하면 따라다니면서 뭐라하다 보니까 애가 사라졌어. 너무 작아져서 안 보이게 된 거라. 그제서야 엄마가 막 애 찾아서 다니는 거죠. 이 책 들자마자 애들은 바로 자기하고 동일시돼요. 이 책에 나오는 저 엄마가 우리 엄마하고 똑같네 하고 뭐 혼나는 애는 내하고 똑같네 하고 이게 동일시라. 아이덴티피케이션. 여러분들이 태양의 후예 보면서 송혜교하고 동일시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막 몰입해 보는 거죠. 몰입되잖아요. 그래서 태양의 후예도 시청률이 엄청나게 높았다 하더라고. 아이들 책 똑같아요. 자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내가 몰입해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게 좋은 책이에요.
지식이 많이 담긴 책이 좋은 책이 아니라니까.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다룬 게 원래 인문학이죠, 인문학. 아이들 같으면 당연히 아이들 자기들의 생활 이런 걸 다룬 책이라야 아이들이 좋아하고 읽게 되고요. 자, 엄마가 없어졌어요. 아이가 없어졌어요. 엄마가 온 동네방 이제 찾으러 다닌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아이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서, 즉 너무 작아져서 울다가 지쳐서 엄마 치마 밑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근데 엄마는 뭐 애 없는 줄 알고 막 온 동네 찾으러 다니거든요. 그러다가 엄마 우는 걸 보고 이제 울면서 자기 찾아다니는 걸 보고 이제 잠이 깬 거라. 그걸 가만히 보니까 아까 사상극 뭐라 할 때 엄마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없다고 막 울면서 막 당황해가지고 찾아다니는 엄마를 보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 애가 회복되는 거라. 혼날 때는 막 상처를 받잖아요.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런데 엄마의 본심을 알게 되면 좀 위로를 받고 회복되죠.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으면요. 처음에는 동일시되고 그 다음에는 카타르시스. 저 애가 막 혼나서 울 때 나도 같이 울고요. 내 혼난 생각 나고 저 애가 엄마 사랑을 받을 때 나도 엄마 사랑을 받는 것 같고 이렇죠. 극적으로 다시 이제 애를 만났잖아요. 찾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엄마 진심이 나오는 거라. 우리 애기 사랑해 하고 뭐 너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하고 뭐 소중해 하고 가죠. 저도 가끔씩 애하고 이제 제가 뚜껑 열려가지고 애 혼내고 나면 이상하게 그날은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아이한테 아이 방에 들어가서 침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잖아요. 그때 신기하게도 내 진심이 나오는 거라. 일상적으로 공부시킬 때는 내 진심이 안 나와요.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이가 영남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그전에도 그렇지만 애가 교복 입고 아침에 학교를 가잖아요. 등교하는 것만 봐도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나는 학교를 못 다녔거든. 애들 교복 입고 전부 학교 성공고등학교 갈 때 저는 성공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그 자전거 공장에 일하러 갔거든요. 자전거 타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애들이 열등감 가득했거든요. 그 우리 애가 고등학교 가니까 고등학교 영남고등학교 교복 뭐 짜다 좋은 것도 아닌데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것만 봐도 자랑스러워가지고 제가 막 찍으려고 했거든. 디카 찍으려고 하면 우리 애는 왜 초상권 침해하노 개사고 찌랄하고 막 얼굴 가리고 막 아빠 마음을 모르는 거지. 근데 내가 이상하게 애 잡은 날 있잖아요. 그날은 애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야 되잖아요.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 어떤 독한 엄마들은 또 그냥 놔두더라. 엄마가 잘못했다고 빌면 이거 엄마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하면서.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날 밤 되면 정말 아이한테 미안하다 하고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너는 아빠에게 너무 소중하다 하고 아빠는 학교를 못 다녀서 아쉬움이 너무 커서 너는 절대로 그런 경험을 하지 않게 하려고 아빠가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아빠 마음이 급하고 불안해져서 너를 혼냈다. 정말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고 이러거든요. 너무 고마운 게 평온할 때만 고마운 게 아니고 내가 뭘 잘못했잖아요. 그럴 때도 이상하게 마지막에 가서는 내 깊은 마음을 이렇게 저 우물에서 길을 올리듯이 길을 올려서 우리 아이한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는 그 아빠의 마음을 듣고 또 위로도 받고 치유도 되고 이러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사실은 다 감사한 거죠. 이 과정을 이제 그죠? 거치면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니까. 저는 이런 좋은 어린이 책들을 진짜 아이하고 많이 읽었거든요. 울기도 많이 울고 제가 감동받아서 울기도 하고요. 그 어릴 때 제가 충분히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던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았던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아이하고 그림책 읽고 지금도 우리 연구소에서 매주 그림책 한 권씩 엄마한테 읽어주고 그 그림책에서 건져 올린 것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이러는데 해보면요. 내가 먼저 치유를 받아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런 그림책 읽으면 꼭 내가 그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아. 사람은 누구나 다 그 말을 제일 듣고 싶거든요. 너는 참 이쁘다. 엄마들 같으면 여자들 같으면 너는 참 이쁘다. 너는 참 소중하다. 그 말이. 이쁘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너는 참 소중하다. 이 말 듣고 싶은 거라 근원적으로는. 너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이 말 듣고 싶죠. 근데 이걸 이상하게 좋은 어린 책들이 나를 대신해서 아이한테 말하게 하는 거라. 그죠? 자존감을 가장 높여주는 그림책 중에 너는 특별하단다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너는 소중하단다 이 말인데 특별하다는 말은 남과 다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워낙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특별하다 하면 남들보다 뛰어나단다 이렇게 들어. 그게 아니거든요. 책의 내용이. 너는 남들과 달라서 너만의 소중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좋은 어린 책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읽어주면서 이렇게 이 우리 아이 인증샷 수능 성적표예요. 진짜로 그렇게 해가 잘 자랐잖아. 아주 높은 성적을 받았어요.
대구에서 한 10등 정도 했어요. 전국에서 한 200등. 수학영어 다 100점만 이거 보여요. 그래서 원점수는 없지만 100분위를 보면 알아. 100분위가 100이라는 말은 위로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저학년이잖아요. 저학년 맞아요. 통합이에요, 오늘. 저학년이죠. 저학년 아이들의 책을 많이 읽어줘요. 좋은 어린이책은 이제 학교 도서관에 공동도서관에 많다. 그러니까 생략할게요, 나머지는. 그리고 책 읽기가 정말 중요하다. 이건 뭐 제 강의를 들어서 소화하시면 될 테고. 이제 엄마들이 보통 놓치는 게 애들이 한글 좀 안다고 책 읽으라고 그냥 빌어. 근데요, 책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저자의 의도, 그 장면의 배경, 띄어읽기, 행간의 숨은 뜻, 뭐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책 읽기거든요. 근데 한글 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영어 알파벳 알지만 영어 책 읽으라 하면 더듬거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충분히 읽어주는 게 좋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읽어주는 게 가장 좋으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읽어주는 게 좋고요.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가능하면 엄마 무릎에 앉혀놓고 읽어준다든지 이러면요, 애들 정말 행복해 하죠. 저는 우리 어머니하고 산 기억이 별로 없는데 5학년 말인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 흩어졌던 친척집에 갔던 우리가 다시 엄마하고 모였어요. 비산동 단간 제빵에 살았는데 엄마가 밤일 갔다 오면 오전에 주무시고 오후에 학교 갔다 와서 우리가 이제 엄마가 깨잖아요. 가끔씩 저보고 엄마 무릎을 베고 누우라는 거라. 그리고 뭘 해주는가 하면 귀지를 파줘요. 그 장면이 내 인생에서 한 두세 번 있었을 거라 아마. 엄마 바쁘니까, 살기 바쁘니까. 근데 그 두세 번의 기억이 평생을 안 잊혀져요. 엄마 무릎의 따뜻했던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귀지를 파줘도 그런데 하물며 마음을 담아서 책을 읽어준다고 생각해봐요. 그 아이들한테 평생 가는 거라, 그 따뜻함이. 그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죠. 많은 엄마들이 완전히 진짜 오염돼도 많이 오염돼가지고 애들이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뭐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1등 하면 아마 자존감이 높아질 거야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사랑을 많이 받아야 자존감이 높아져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오히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누구하고 비교했어요? 또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비교하잖아? 그러니까 더 예민하고 열등의식이 많고 이래요. 자살률 훨씬 높죠,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근데 공부로부터 해방된 애들은요, 맨날 운동장에 가서 공이나 차고 뭐 놀이터 뛰어노는 애들은 공부 스트레스 하나도 없다니까.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우울증 많고요. 책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읽어주는가 하면 아이들이 엄마 마음을 충분히 느끼고 이러면 이제 이 독서 능력이 많이 향상되죠. 그러면 어느 날 엄마가 읽어주는 것이 지가 눈으로 읽는 것보다 훨씬 느려 터져서 답답할 때가 온다니까. 책의 맛도 알고 이러니까. 그러면 애들이 뺏어가요. 엄마 내가 읽을게. 이게 소위 말하는 읽기 독립이라. 스스로 능력이 자라서 읽기를 스스로 하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억지로 띠내려고 해요. 이 모유 띠내듯이. 그럼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라. 애정결핍이 거기서 비롯되거든요. 억지로 무리하게 직장 다녀야 되니까 어떤 놈은 뭐 적국지에 뭐 칠해가지고 뭐 애 점 못 발게 하고 뭐 이런다 하더라고. 그죠? 참 어쩔 수 없긴 한데 직장 다녀야 되고 출근해야 되고 하니까 그 강제로 억지로 하려는 모든 것이 부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 저학년 같으면요,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세요. 이거 우리 연구소에 있는 그림책인데 1000권 넘게 있어요. 우리 연구소에만 해도. 뭐 고학년 책도 많지만 놀러와 보시면 한 15,000권 있어요. 좋은 어린이책, 영어책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게 그냥 만만한 책 같죠. 전부 주옥 같은 좋은 어린이책인데 여기서 제가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아무거나 하면 좀 이상하지만 엄마들한테 매주 금요일마다 한 권씩 읽어주고 강의하고 이러거든요. 이런 책들을 많이 읽혀주시라고요. 뭐 시간 조금 남았는데 이제 저 시간 동안 그럼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우리 아이한테 빌려서 읽어줄 것인가, 이 팁이랄까, 이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파크가 전산화된 이후로 15년 동안 통계를 해봤더니 베스트셀러가 1위부터 10위까지가 저거래요. 인터넷 서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죠. 자, 저기서 이제 힌트를 얻는 거예요. 저기 보면 뭐 정보가 뭐 있어요. 작가라는 정보 있죠. 작가. 그 다음에 대표 도서 있죠. 그리고 사실 저기는 없는데 출판사가 있어요. 출판사. 그래서 4가지로 요약해서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요령.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은 출판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이책, 신뢰할 만한 어린이책을 꾸준히 내는 출판사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좋은 책을 안 내면 안 팔리겠죠. 안 팔리면 출판사는 뭐 이따가 사라지기도 하고 이래요. 오랫동안 검증된, 이거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할 때는 베스트셀러 이렇게 검색하지 말고, 출판사지. 출판사는 좋은 어린이책을 가장 많이 내는 어린이책 브랜드들 있죠. 유명 브랜드들부터 비룡소, 제일 이제 어린이책 브랜드 중에서 특히 저학년 브랜드로는 파워랭킹 1위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내는 진짜 주옥 같은 책도 많죠. 그림책도 많고, 저학년 문고도 많고. 글밥 많은 책 억지로 막 올려서 뭐 문고판 안 읽혀도 돼요. 그림책 읽어도 돼요. 요즘 그림책도 초등학생을 위한 그림책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우리 연구소에서 아이들하고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걔가 학년별로 팀을 짜서 수업을 하거든요. 다 그림책으로 해요. 고학년도 그렇고, 저학년도 그렇고. 우리 아이하고 어떤 수업을 할 때, 그래. 존 버닝엄의 알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림책 중에. 유명한 책인데. 알도라는 건 이 주인공 꼬마 안에 있는 내면인 거예요, 내면. 용기, 뭐 이런 거요. 이제 이 그림책 작가는 그걸 환타지 형상화해냈죠. 어떤 그 동물처럼 묘사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하루를 생활하면서 항상 알도 손을 잡고 알도하고 함께 생활하는 거라. 용기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잘 때 되면 알도한테 헤어지면서 빠이빠이 해요. 그러면 알도 내일 다시 만나 하고 이제 헤어지는 거죠. 옛날에 이게 어떤 대학의 논술 문제로 나온 적도 있어요. 인간의 자기 내면에 관한 문제, 이걸 알도라고 한 거죠. 이 책 가지고 우리 꼬마들 초등학교 1학년들하고 수업을 했는데, 그 중에 어떤 꼬마가, 여기 한솔초등학교 1학년짜리 꼬마가, 저는 투명인간이 있어요. 그런 거라. 나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학교를 갈 때 투명인간이 손을 잡고 간대.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엄마가 아침마다 출근을 하네? 출근하고 지는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렵고 이런 거죠, 사실은. 긴장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투명인간 손을 잡고 학교를 간다는 거야. 참 신기하죠. 너무 기특하고 귀엽고 막 안쓰럽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막 이렇더라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는 또 내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하고, 나는 엄마 없이 친척 집에 가서 어떻게 자란 줄 아나 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해서 아이들 위로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책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 내면을 치유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애들이 정말 건강해지죠. 거짓말이란 그림책이 있어요. 길버더리에서 나온. 길거리에서 우연히 돈을 5,000원 주어가지고 이제 주인 안 돌려주고 병관이란 꼬마가 뭐 사고 쓰고 이러는 거라. 그것 때문에 이제 있게 된 에피소드인데, 이런 책을 가지고 다룰 때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짓말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면서, 저학년들은 이제 말로 하게 하고 1학년들은 좀 큰 애들은 제가 이제 쓰게 하거든요. 쓴 걸 보고 제가 피드백 하는 거죠. 어떤 애들은 뭐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쳤어요 하고 뭐, 그죠? 1학년 꼬마들은 같은 책 가지고 수업해보면 어떤, 아까 말한 투명인간이 있다는 1학년짜리 꼬마하고 또 다른 애가 하나 둘이 있는데, 우리 연구소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어요. 쌍용해가 아파트 놀이터에 맨날 가서 애들이 놀거든요. 근데 그 주민이 아니잖아? 여름에는 그거 막 물 쏴가지고 막 수영장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럼 맨날 거기 가서 노는데, 하루는 그 아파트에 사는 3학년 언니가 처음 보는 애들이 있으니까, 야, 너가 몇 학년인데 이랬대. 그랬더니 1학년 꼬마 둘이서 눈을 딱 서로 마주치면서 찡긋하더니, 덩치 좀 큰 애는 나 3학년 하고, 덩치 좀 작은 애는 나 2학년 하고, 이렇게 거짓말 했다는 거라.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같이 올려서 놀았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거짓말 했을 때 기분은 어때? 하면 얘들은 통쾌했어요. 하고. 엄마 돈을 훔쳤다는 애들은 뭐라고 해요? 조마조마했어요. 하고.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 하면 아까 그 애들은 아직까지도 속이고 있어요. 하고. 어떤 애는 엄마 돈을 훔친 애는 들켜서 개박살 났어요. 하고. 그러면 이제 저는, 선생님은 이제 사실은 17살 때까지 엄마 돈을 훔쳤어.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애 죄책감을 덜어주고 이러는 거죠. 이런 이제 책 읽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좋은 어린 책들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사실은. 비정서의 책들은 정말 좋은 책들이 많죠. 비정서 쌍벽을 이루는 출판사가 시공주니어예요. 창비는 저학년 그림책뿐만 아니라 고학년용 단행본을 40년 동안 꾸준히 내온 우리나라 어린이책 시장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신뢰할 만한 출판사가 사실은 창비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40년 동안 매해 몇 권씩 해가지고 한 300권 이상의 창비 아동문고 해가지고 고학년용 동화책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저학년용 그림책이고 한데, 그림 하나는 저학년 문고고 하나는 그림책. 요즘 최근에 각광을 받는 히트작들만 모아놨어요. 수박 수영장 애들이 정말 좋아해요. 이거 가지고도 제가 애들하고 수업하는데, 네가 상상할 수 있는 네만의 수영장을 한번 개발해봐라 하면서, 이 작가는 수박을 파가지고 거기다 수영장을 만든 거라.
그래가지고 뭐 온 마을 애들이 다 수박 수영장 가서 노는 이야기죠. 여름에 이런 책 읽으면 진짜 애들 좋아하지. 사계절에서 나온 그림책들은 요즘 우리 정치와 맞물려서 아주 유용한 전쟁과 평화에 관한 그림책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이거 고학년용이라고 할 수 있죠. 저학년용이 아니고. 꽃할머니 저건요, 위안부 이야기예요. 위안부 할머니 이야기. 요즘 소녀상 만들고 뭐 이래가 뭐 뉴스에 나오죠. 춘희는 아기란다. 저 그림책은 원폭 피해자 이야기예요. 춘희라는 아줌마가 지금 40살이 넘었는데 그 원폭,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거야. 제1교포 3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원폭 때문에 이제 후유증이 생겨서 애가 이제 무슨 발달 장애인 거라. 전응아. 애기. 기저귀도 지금도 갈아줘야 되고 이런데. 그 춘희 엄마가 이제 빨래 널거나 이럴 때 항상, 그죠?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 구성진, 나이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 노래를 부른대. 그걸 누가 지나가다 담 밖에서 듣고 이 집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그림책을 냈어요.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전쟁은 모든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아무리 합당하고 올바른 명분과 이유가 있더라도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거죠. 그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좀 아주 좋은 주옥 같은 책들인데. 길버들이 유명하죠. 이거 지원이와 병간이 시리즈라고. 길버드에서 나온 책들 애들 다 좋아해요. 제가 지금 쓰는 PPT는요, 우리 연구소 카페 오시면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다운받아 쓰시면 돼요. 전에 말씀드렸죠, 작년에.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다음 카페에서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검색하시면 제가 하는 모든 강의를 mp3와 동영상으로도 올려놓고요. 이런저런 엄마들 아이 키우는데 필요한 자료들, 도서 목록 같은 것도 올려놓고 했으니까 혹시 한번 필요하시면 들어와서 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베스트셀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인터넷 서점에서는 베스트셀러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터넷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검색하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팔린 책, 뭐 이번 달에 가장 많이 팔린 책 이렇게 검색되거든요. 인터넷 서점에서는 스테디셀러로 검색하시는 게 좋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책. 이 지구상에서 나온 그림책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책이에요. 가장 많은 판매 부수를 기록한 책. 그림책 세계 1위가 미국에서 나온 너는 특별하단다. 2위가 캐나다에서 나온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런 그림책은요, 소장용이에요, 소장용. 저는 엄마들한테도 이 책 읽어주면서 제가 울고, 듣는 엄마들도 울고 이래요. 우리도 사실은 저게 필요했거든요. 충분한 사랑이 필요했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럴 기회를 놓쳤죠. 이제 베스트셀러 샘플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고학년용 지구상에 나온 모든 어린이책 단행본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 1위가 샬롯의 거미줄, 2위가 삐삐롱 스타킹 이래요. 어떤 엄마는 묻더라고요. 해리포터가 제일 많이 안 팔렸어요. 내가 그래서 해리포터는 시리즈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단행본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시리즈물로는 해리포터 시리즈가 8억 5천만 부 이상 팔려서 베스트셀러 1위. 나니아 연대기가 2위. 뭐 또 구스범스인가? 하여튼 이런 애들 좋아하는 영국 시리즈물 있어요. 이런 게 3위인가 이렇죠. 이거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 가운데 고학년용 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 우리나라에서 보통 100만 부 팔리면 이제 밀리언셀러라고 하죠. 굉장히 유명하고 교과서에 실리고 이런 책들이에요. 세 권 다 창비에서 이거 책과 논인집 말고 나머지 두 권은 창비에서 나온 책이죠. 책과 논인집 이거는 최근에 나와서 한 4, 5년 전에 나와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역사 동화인데 이래야죠. 역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동화책에서 이 동화책의 배경이 시대적 배경이 조선시대 말엽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도입돼 들어오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다 보면 저절로 조선시대 말이 궁금해지는 거라. 역사는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근데 인문학 열풍이 부니까 엄마들은 역사적 지식을 직접 주입받으려고 해. 그건 초등학생이 할 일이 아니죠. 요즘 TV 같은 데서 역사 강사들 나와가지고 최진기니 또 누구 설민석이니 나와가지고 계속 역사적 지식을 강의하잖아요. 그게 재밌고 이러니까 전부 역사적 지식을 자꾸 주입하려고 해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극을 줘야죠, 자극. 좋은 어린이책을 읽다 보면 그 시대적 배경에 이런 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극을 받게 되죠. 그러면 호기심이 넓어져요. 관심 분야가 확산되는 거죠. 이걸 보고 확산적 독서라고 불러요. 세 번째 방법은요, 수상작을 따라가는 거예요.
뭐 수상작만 좋은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쉽게 이제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는 것은 그림책 많이 읽어주라고 했죠.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칼데코상, 미국에서 해마다 1년에 딱 한 권에게 주어지는 칼데코 메달이라고요. 주어지죠. 그리고 후보작이 된 몇 권에게는 칼데코 아너라고 해서 책 표지에 보면 노란 딱지 붙어 있죠. 은색 딱지 아니면 노란 딱지가 붙어 있어요. 칼데코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데 이 칼데코상을 받은 책만 우리나라에 한 200권 가까이 번역돼 들어있어요. 이런 책만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혀도 뭐 실패할 확률 거의 없죠. 유명한, 들어보면 어머니들 거의 다 아는 유명한 책들이에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근데 자세히 몰라서 그렇지. 이런 책들을 빌리시면 되죠. 미국에 칼데콧이 있다면 영국 그림책들에게는 게이트 그린어웨이 상이라고 똑같은 상이 있어요. 그리고 영미권을 제외하고는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해마다, 두 해마다 북프 페스티벌이 열리거든요. 어린이책 페스티벌. 여기서 이제 좋은 그림책들, 일러스트, 이런 데 상을 줘요. 이걸 라가치 상이라고 부르죠. 이 상은 이제 우리나라 작가들도 많이 받고 있죠. 이런 좋은 그림책들. 이 밖에도 뭐 많은 상들이 있습니다. 출판사마다 있고 이런데, 이제 도서관을 출입하시다 보면 그런 거 저절로 알게 되죠. 자, 네 번째 마지막 방법은 이제 고수가 되는 거죠. 좀 눈이 뜨여요. 아이들하고 어린이 도서관을 다니고 하다 보면 눈이 뜨이면 작가를 따라가는 거라. 이건 고급 취향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림책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권정일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낸 책들은 다 감동적이거든요. 이분 삶 자체가 그렇고, 이분도 폐결 걸려가지고 어릴 때 죽을 뻔했는데, 이분은 우리 아버지처럼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거의 10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 폐결핵을 앓는 바람에 몸이 약해서 평생 장가도 못 가고 혼자 사셨는데, 안동에서. 지금도 안동에 가면 권영생 문화재단에서 폐교 하나를 인수해가지고 권영생 동호회나라라고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차로 1시간이면 가요. 거기 가면 그 운동장에 강아지똥 조형물도 있고요. 엄마까투리 조형물도 있고, 광년용 몽실언니 조형물도 있고, 영상실 가면요, 권영쌤의 일대기 이런 걸 다 볼 수 있고 이래요. 아이들하고 가을에 소풍 같은 건 가봐요. 아주 좋을 거라. 우리 연구소에서 옛날에 소풍 갔잖아요. 2년 전에 가을 소풍, 권영생 동화나라 갔는데, 초등학교니까 넓고 이래서 그 맛있는 도시락도 까먹고 이러면 좋죠. 가족 여행 가기도 괜찮고. 자, 권영생 말고 요즘 뜨는 작가 중에 백희나라고 있죠. 구름빵 저게 나온 지 얼마 되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밀리언셀러가 됐어요. 여자는 진짜 창의적인 그림책들 잘 내죠. 올해 나온 신간 가운데 알사탕이라고 있는데, 저 책은 진짜 감동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 구름빵 이상 히트를 치겠더만. 심지어 벌써 과자 회사하고 제휴해가지고, 어떤 과자 회사에서 알사탕 저 그림을 봉지에 인쇄해가지고, 지금 사탕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알사탕 하면서. 장수성 선생님 이런 것도 정말 재밌고요. 이런 식으로 작가를 따라가는 거죠. 이제 책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외국 작가들 중에도 좋은 그림책을 내는 진짜 주옥 같은 사람들 많거든요. 나중에 이거 파일 받아서 보시고요. 이제 가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또 인증샷. 이거 우리 애가 25살 때, 그러니까 재작년에 제가 일요일날 교회 가서 제 스승 목사님 말씀 듣고 있는데, 우리 애가 카톡이 왔어요. 아빠, 왜? 그러니까 시험이 와 이래 심노이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듣지도 않고, 이 새끼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왜냐면 보통 시험 쉽다 하는 애들 보면 다 70점이거든. 초등학교 때 기말고사 치고 시험 쉽다고 막 저처럼 오는 애들 기대하면 안 돼. 이거 난이도를 구분을 못 한다는 뜻이거든.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한 문제만 어려워도 어렵다 해요. 근데 아직 1, 2학년들은 뭣도 모르고 막 시험 쉽다 하는 거라. 다 정답 고른 것 같아, 기분으로. 나중에 채점해 보면 70점이야. 우리 애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비웃었거든? 근데 얘가 열받아가지고 20일 후에 인증샷 보내왔어요. 로스쿨 인문 시험 알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논리적인 사고를 요하는 법률가를 양성한 학교예요. 그 법대 없어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가는 로스쿨. 대구 같으면 경북대학교 로스쿨, 경북 같으면 영남대학교 로스쿨, 이런 식으로 광역시도마다 하나씩 있고, 수도권에는, 서울에는 몇 개 있죠. 로스쿨은 해마다 2,000명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80%를 변호사 시험 치게 하죠. 그 합격하면 이제 변호사가 되거나 판검사로 임명되거나 이런데, 저는 어릴 때 이제 하도 어른들한테 이런 이제 권력, 뭐 판검사, 아니면 이과가 뭐 의사, 이런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고리타분하게 우리 애한테 늘 너는 법률가가 되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애는 법률가에 관심이 없어. 근데 이제 아빠가 하도 캐서 그런지, 제가 부담을 느껴서 그런지, 지나가는 길에 시험을 치러 왔대요.
그러니까 제가 뭐 내가 지나가는 길에 가니까 엄마들이 막 잘난 척한다 하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지나가는 길에.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들어간 이후로 책 읽은 적이 없거든요. 대학 들어가서는 1학년 보통 놀죠. 홍대 이런 데 맨날 놀러 다녔어요. 그리고 2학년 돼서는 군대 갔어요. 군대 2년 또 갔죠. 그리고 또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한 다음에는 교환학생 또 1년 해외 나갔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게 이제 지금 25살 된 거라, 재작년에. 그러니까 진짜 지나가는 길에 본 거죠. 지는 이거 관심도 없고. 그리고 이 로스쿨 입문 시험은 교과서가 따로 없어요. 다른 모든 시험은 교재가 있잖아요, 교과서가. 근데 이 시험은 교과서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논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법률가가 되려고 하는데 교과서가 있어서 벼락치기가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20대 초반에서, 초중반에서 30대 보통 중반까지 중에서 뽑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논리적인 그 과정을 거쳐서 성장한 청년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벼락치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에 뭐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기출 문제집은 있어. 근데 이 아이가 이 청년이 될 때까지 어떻게 성장했는가가 딱 드러나는 시험이죠. 딱 두 과목 쳐요. 한 과목은 언어 이해. 저기 보여요? 한 과목은 언어 이해, 한 과목은 추리 논증, 두 과목 딱 쳐요. 언어 이해가 35문제 나왔는데 우리가 34문제를 맞췄어. 잘했죠? 근데 상위 5%예요. 이 말은 변별력 확보에 실패했다. 문제가 좀 쉬웠다. 이 말이에요. 한 개밖에 안 틀렸는데도 5%밖에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무 문제가 쉬웠다. 이런 뜻이고. 추리 논증은 35문제 중에 29문제를 맞췄다는데 상위 1.8%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뜻이고. 이 두 과목을 합하니까 몇 등쯤 한 140등? 150등? 7,500명 시험 친 애들 중에 이 100분의 1을 계산하면 한 140등, 150등 정도 됐어. 굉장히 잘했죠. 합 점수, 원점수가 130 몇 점인데 경북대학교 로스쿨 가려면 110점 하면 가요. 110점. 근데 130 몇 점이잖아. 철철 남는 점수죠.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60명이에요.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 정원이 각각 120명. 한양대, 성균관대 80명. 합하면 한 500명 되죠. 그러니까 이 5개 메이저 로스쿨을 갈 수 있는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기특하죠. 근데 하나도 뭐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높은 점수를 받으니까 애가 이 성적을 보내면서 저한테 카톡으로 추가한 말이 저한테 인상적이었어요. 아빠, 내가 어릴 때 얘는 지 공부 잘하는 게 다 지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아는 놈이거든요. 아빠가 잘 키웠다고 생각 안 하는 애라. 근데 이 시험을 딱 쳐보더니 지도 자신이 없었거든. 준비를 한 적도 없고 뭐 이러니까. 근데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어릴 때 아빠한테 끌려다닌 게 이렇게 위력이 있을 줄 몰랐다. 이 하더라고. 제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어린 시절에 좋은 어린이책 읽기는 단순히 저학년 때 이번 기말에서 국어시험 한두 문제 맞추고 마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이의 전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 25 청년이 저런 가장 논리적 사고를 요하는 시험을 쳤을 때 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어린 시절 책이 중요하다니까. 저는 점수를 받고도 인마 이거 로스쿨 안 가고 금수저가 판치는 조선을 탈출하겠다 하면서 요즘 젊은 애들 헬조선 가죠. 헬조선. 그죠? 금수저를 타고 나야 되고 백이 있어야 되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 애는 해외 취업했어요. 3월달에 출국해가지고 몇 달 동안 연수를 받고 지금은 자기 회사 그 속한 그룹의 오너 직속 M&A 팀, 기업 간 인수합병 이런 걸 하는 걸 M&A라고 하거든요. 인수합병 팀에 지금 속해서 일하고 있어요. 혹시 어린이 책 읽기에 이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두 권의 책,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일단 이 두 권의 책을 읽어보시면 많은 자극과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읽고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너무 많이 권하면 엄마도 부담되실 것 같고 해서. 그리고 다음 카페 대구부모교육연구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아이들 키우는데 필요한 이런저런 자료들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제 지난 한 10년 동안의 모든 강의가 다 녹음돼서 올라가 있어요. 동영상도 올라가 있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필요하면 아이들 키우다가 뭐 궁금하거나 막히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질문하셔도 되고, 뭐 가까우니까 이렇게 놀러 오셔서 상담하셔도 되고요. 저는 지난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그제 뭐
돈 받고 상담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게 전부 우리 사회에 도움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잘한 것도 그렇고, 저는 금전고시라는 제도가 없었으면 이 절망적인 가난 속에서 자란 제가 어떻게 대학을 갔겠어요. 그 공장 다니면서도 어쨌든 금전고시를 했거든요, 우리 형제들은. 그래서 우리 형은 지금 저 남산동에 가면 10층짜리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금전고시에 대학 들어가가지고 경대 의대를 나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 사회에 전부 도움이죠, 도움. 그리고 저는 직업훈련 가가지고, 국비 직업훈련 가가지고 2급 경사 자격증도 땄고요. 내가 먹고 살려고 대학 가기 전에. 그게 다 우리 사회에 도움이죠. 아이를 키우면서도 저는 어린이 서점 우연히 만난 것과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포털 사이트를 만난 것,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엄마들이 아무도 저보고 뭐 커피 한잔 하자고 않겠지만 제가 모르는 정보를 거기서 다 얻고 이러면서 이제 아이를 키웠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 하나뿐이라서 다 키우고 놓고 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너무 아까워서 이걸 이웃과 나누고 싶어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강의도 하고 하지. 우리 연구소는 바로 저기, 여기서도 보이죠? 아이파크 있는데, 진천동. 주소지로 유천동이던가? 그 한샘초등학교, 한솔초등학교 사이에 보면 그 파리바게뜨 있어요. 그 파리바게뜨 바로 위에 2층에 우리 연구소예요. 혹시 필요하시면 그 카페를 이용하시거나 뭐 아니면 놀러 오시거나, 그 어떤 엄마들은 이제 주말에 아이들 어린이 도서관 간다 생각하고 많이 와요. 우리는 좁지만 뭐 30평밖에 안 되는 좁은 공간이지만 그래도 좋은 어린이책이 15,000권 있어요. 많죠. 학습만 하는 건 내가 다 버렸어요. 전집 다 버리고. 우리가 받은 모든 책을 기증받은 거거든요. 제가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어린이 서점에서 책을 샀고 다 키운 엄마들이 다 기증했어요. 최신간은 이제 제가 산 거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비 오는 날 이렇게 귀한 시간 내고 와주셔서 또, 하여튼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이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저 게시판에 뭐 물어보시거나 하시고요.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